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미즈메디 산부인과의 난임 전문이신 산부인과 노은비 선생님 모시고 난임, 인공수정, 그다음에 반복되는 유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좀 더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강의를 듣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비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임 쪽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노은비입니다. 제가 04학번이요. 04학번, 네. 제가 80학번이니까 24년 후배님이랑 제가 같이 네. 방송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나왔죠? 네. 연대 나오시고 네. 세브란스에 있어서 산부인과 하시고 네. 그 중에서 특히 부인과가 아니라 산과 쪽을 하신 거죠? 아니, 산과도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부인과도 아니고 산과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생식 내분비라고 하는 분과인데요. 아하. 이쪽 분과가 주로 불임이라든지 음흠. 우리가 뭐 사실 불임이라기보다는 요새 난임이라 난임이라는 그러죠. 용어를 네. 주로 네. 쓰죠. 네. 난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경 불순이나 뭐 무월경 뭐 이런 쪽을 이제 주로 보는 분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수업 들었을 때 가이네콜로지, 그러니까 부인과 쪽이 더 가깝네요. 그렇죠. 부인과 쪽에 좀 더 가깝죠. 네. 근데 이제 아기를 받는 건 아니니까. 네. 또 부인과 쪽이 가까운데 특히 이제 난임 쪽에 이제 전공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때는 그냥 불임 클리닉이라 그랬었어요. 요즘엔 난임 클리닉이라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아이를 갖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옛날 우리 때는 그냥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되돌아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이제 잠깐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좀 무거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제 18일이 그 의협에서 결정한 집단 휴진일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료계에 있는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네, 불법적 그 휴진에 대한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뭐 우리 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의 얘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파업이나 태업 혹은 뭐 집단 휴진 같은 거에 원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료, 후배, 선배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생각하고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저는 화요일이 제가 원래 쉬는 날이라서 진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가 진료를 보는 날이었다면 저는 아마 진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원천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외 사회의 어떤 그 노동 계층에서도 특히 화이트 칼라의 파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언론에서의 비판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론에서 파업을 반대하는 게 73%의 시민들이 반대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의 생명을 곁에 두고 의사들이 진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과연 힘없는 의사한테 적용을 하면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죠. 10년 뒤에 의사들 10,000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소한 문제는 있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현 의사들의 진료 형태, 진료에 대해서 정부는 왜 10년 뒤에 필요한 10,000명을 위해서 당장 이렇게 의사들의 반발, 정당한 항의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 못하고 무리한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의 2,000명 정원을 강행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성을 생각하는 행정부의 관료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같은 수가 체계 하에서 이런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료진들의 파업에 원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글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입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반드시 의무가 된다. When injustice become law, resistance become duty. 현재 의사들이 하고 있는 저항은 의무사항입니다. 결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이 옳은 일이 아니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건 반드시 10년 뒤에 아니 당장부터라도 필수 의료기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의사와 여기에 찬성하고 동조하고 있는 많은 언론과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물론 공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반드시 2,000명 정원을 하고 교육을 하겠죠. 그건 또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 불의한 것이 법이 되어서 진행이 될 때 현재 의사들이 하고 있는 저항은 그건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방송에 모든 의사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먼저 노 원장님의 강의를 좀 듣고 필요한 우리 그 난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실 그 오늘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좁은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넓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강의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난임이라고 하면은 이 난임의 정의가 과연 뭐냐. 1년 이상 피임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이거를 이제 난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내에 자연 임신에 성공하는 확률이 85%에서 90%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1년 내에 임신을 하는데 난임은 10에서 15% 정도 차지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근데 혼인 연령이 많이 올라가기는 해서 그렇죠. 이게 좀 예전 데이터긴 해서 아마 조금 더 많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만 3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가입력 자체가 떨어지고 또 그때부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난임의 원인은 이제 여성 쪽 원인이 있고 남성 쪽 원인이 있고 양쪽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부가 복합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쪽 다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제 원인 불명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다 또 임신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여성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란, 난관, 자궁 호르몬 이런 요인들이 있고 남성 쪽 요인에는 정장 이상이라든지 정계정맥류, 성기능 장애, 혈관 질환, 호르몬 이상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우리 때는 족보로 40% 정도가 남성 쪽 불임이 원인이 있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네. 통계가 어떤가요? 거의 비슷해요. 40% 거의 군요? 비슷한데 네. 이제 그 남성 요인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죠. 예전보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기를 못 가지면 모두 여자한테 일단 덤태기를 씌우는 경향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예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이제 네, 많이 변화는 한 것 같아요. 지금 미즈메드 병원에서는 남성 쪽 불임도 비뇨기과 쌤이 계신가요? 전문하시는 분이?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네.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리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아무 때나 와서 다 받을 수는 없고 네. 이제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리 이틀째에서 4일째 사이에 오시면은
혈액 검사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고. 월경 시작하고 2, 4일이요? 네, 네. 월경 중에 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생리가 끝난 직후 4, 5일 이내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를 보는 나팔관 개통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나팔관 개통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 방사선으로 보는 나팔관 조영술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는 나팔관 조영 초음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무래도 초음파 쪽이겠네요. 초음파를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하기는 하세요. 이게 네. 나팔관 조영술이 조금 더 통증이 이제 있는 편이고 또 방사선 노출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초음파가 조금 더 선호되기는 하는데, 또 조영술도 아직도 많이 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생리 12일째에서 14일째, 흔히 말하는 배란기. 배란기 즈음해서 네. 이제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그리고 자궁경관 점액 검사 이렇게 하는데요. 자궁경관 점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기는 해요. 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신이 되려 그러면 좀 점액이 묽어지나요? 그렇죠. 네. 네, 배란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검사가 네. 검사에서 뭐 크게 문제가 있더라도 특별히 향후에 계획이나 치료가 이제 바뀌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도 불편할 수가 있고 한 검사여서, 이 검사는 이제 점점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고, 네. 보통 그래서 호르몬 검사, 나팔관 검사, 배란기 초음파 이 정도를 기본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액 검사, 네. 그리고 뭐 혈액 검사로 호르몬 검사 해볼 수가 있고요. 소변 검사로 세균 검사, 이런 검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정액 검사를 하러 오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의 근육 기간을 좀 지켜가지고 오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이제 정자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남편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금욕 기간을 가지고 오시면은 이 병원에서 이제 그 빠꾸라고. 네. 그러니까 2주, 3주는 곤란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은 좀 안 되게 지켜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주 부부관계를 한 사람도 안 되겠네요. 그럼 또 그렇죠. 이틀. 검사를 하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액 검사에서 이제 보는 거는 우리가 정액 양이나 그리고 정자 숫자 그리고 운동성 그리고 정자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검사를 이제 쭉 했을 때 네. 나팔관에 이제 문제는 크게 없고, 그리고 정자가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은 정자가 그냥 약간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뭐 모양이 살짝 안 좋거나 이제 이런 경우일 때 주로 인공수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인공수정이랑 그 체외수정, 그러니까 시험관악이랑 두 가지가 이제 뭐가 뭔지 좀 혼동이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수정 정자를 남편 거를 채취를 하고 네. 네. 네, 남편 거를 그래서 그냥 아내분의 자궁 안에다가 우리가 그냥 넣어주는. 밖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네. 정자를 이제 넣어주는 이제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시술 과정은 보통 생리 2, 3일째 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과배란 유도를 하고. 배란 촉진제를 놓는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시험관을 하는 것처럼 많이 쓰지는 않아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저자극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생리 뭐 10일째에서 12일째 정도의 초음파를 보고, 그다음에 시술 날짜를 결정해서 시술일에 남편분이 오셔서 정자를 받아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서 자궁 안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시술 과정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리라는 게 뭐 정자를 골라서 넣나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고를 수는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원심 분리를 하고. 농축을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운동성이 또 좋은 정자들로 이렇게 이제 좀 거르는 작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게 이제 좀 농축을 해서 넣어주는,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인공수정은 이제 저희 나와 있는 우리나라 데이터로는 한 15% 정도 한 번 했을 때 성공률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저희 병원 기준으로도 보통 한 15%에서 많으면 20%, 그 사이 정도. 보통 몇 번까지 반복하나요?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 몇 번까지 회복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말 문제가 없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3번까지도 하기는 하고요. 네. 근데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예, 예. 이제 조금 임신을 더 빨리 하기를 원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3번까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요즘은 좀 한 많이 2번 정도 회복 안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시험관하기로 네.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확률이 좀 많이 차이가 떨어지니까. 나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체외 수정. 우리가 시험관하기 시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수술인데 먼저 과배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좀 많이 유도를 하죠. 네, 아무래도 인공 수정을 할 때는 막 10개 이상 이렇게 키우지는 않아요. 네. 근데 시험관을 할 때는 어쨌든 그래도 더 많은 개수의 난자를 얻는 게 효율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얻고 2번, 3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그래도 최대한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네. 물론 그렇다고 막 이제 너무 많은 숫자의 난포가 또 자라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고 해서 복수가 차거나 어허, 이제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적당하게 키우긴 해야겠지만 인공 수정할 때보다는 이제 더 좀 더 많이, 많이. 네. 네.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난자도 채취를 하고 정자도 이제 받아주시면 저희가 네. 그거를 밖에서 수정을 시켜요. 그리고 배양기에서 배양을 시켜서 그 배아를 자궁 안에다가 넣어주는 이식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황체기 보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인가요, 저게? 그렇죠. 호르몬을 이제 보충을 해주는 그런 건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과배란 유도는 여러 가지 좀 프로토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프로토콜은 요 아래쪽에 있는 이게 이제 단기요법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네. 그래서 단기요법은 생리 2, 3일째부터 과배란 유도 주사가 쭉 하나, 매일 둘, 들어가고 셋, 넷, 다섯, 여섯, 7번. 네, 근데 이게 이제 꼭 7번이라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예, 그건 아니구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보통 매일매일 만나요. 네,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와야 되나요? 집에서 본인이 셀프로 하나요? 집에서 본인이 보통 셀프로 하세요. 이게 아하. 피하 주사라 그래서 배에다가 이제 네. 우리 왜 인슐린 같은 거 당뇨 환자분들도 네, 자기 셀프로 주사하듯이. 네, 셀프로 하듯이 이제 과배란 주사 보통 셀프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난포가 잘 자라면 자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중간부터 조기배란 억제 주사가 들어가요. 난포가 아. 어느 정도 이제 잘 자라면은 HCG라는 주사가 들어가서 난포를 최종적으로 이제 성숙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난자를 채취를 하고 난자 채취는 거는 복강경으로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리긴 있나요? 네.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기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 보시면은 이제 단기요법보다 확실히 길죠. 그래서 장기요법입니다. 왜 단기로 안 하고 장기로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네. 맨 처음에 사실 시험관 이 체외수정이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연구가 돼서 이 과배란을 하는 그 요법이 생겼을 때 장기요법이 먼저 이제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요법은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정도 전부터 조기배란 억제 주사가 쭉 들어가고 그리고 과배란 유도 주사나 HCG 주사 들어가는 거는 이제 거의 똑같아요. 단기랑 똑같고. 네. 그리고 그 뒤에 과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가 임신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근데 주사를 좀 적게 맞는 게 적게 맞는 게 편하죠. 편하죠. 당연히. 그럼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요즘은 단기요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저자극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앞에 이제 이런 것처럼 과배란 유도 주사를 이렇게 매일 많이 맞지 않고 생리 3일째부터 배란 유도제 먹는 배란 유도제를 네. 추가를 해서 좀 먹고 과배란 유도 주사의 그 용량도 좀 줄이고 들어가는 이제 날짜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 저자극 유도는 모든 환자들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네. 다낭성 난소거나 하신 분들은 또 이게 약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난포가 자라서 네. 복수가 차거나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좀 올 수가 있어서 PCO가 있는 사람들은 요 방법을 하는군요. 네, 이 방법으로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난소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네,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어도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난포가 많이 자라지 못해요. 아하. 네, 그래서 이게 난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거네. 네. 그런 분들은 약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어차피 얻을 수 있는 난자 개수가 네. 똑같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환자분들도 좀 덜 고생하고 음. 그리고 뭐 일부의 연구에서는 과배란 유도 주사를 조금 뭐 줄일수록 난자의 질이 조금 더 뭐 좋았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저자극법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면 아무래도 이제 질이 좀 떨어지나 네, 보죠. 네.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아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과배란 유도 주사가 전혀 아무것도 없네요. 없죠. 네. 그래서 자연주기 요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자연주기 요법도 이제 요즘은 사실 많이 써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난자 개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에서 많으면 두 개 이 정도 이제 자연적으로 자라서 그냥 하나 뽑는 그런 건데 정말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난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네. 그 난자 수가 안 늘어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연주기 요법을 이제 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과배란 유도 주사를 뭐 못 맞거나 이런 경우에 또 자연주기 요법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잘 자랐으면은 우리가 난자 채취하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아, 트랜스 버자이널로 하는군요. 네. 아, 난 또 이게 복강경으로 하는 줄 알았네. 아, 네. 복강경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강경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복막을 건드리니까 수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질 초음파, 트랜스버자이널로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유도 하에 가늘고 긴 바늘을 이제 복강 내로 들어가요. 질벽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건 국소 마취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이것도 수면 마취를 보통 해요. 아, 힘드니까. 아파요. 네. 그래도 아프기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이 또 움직이면은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요. 아. 움직이면은 또 이제 다른 조직을 찌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기관지 삽관하는 전신 마취는 아닌 거죠.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난소를 찔러서 이제 난자를 흡인해서 뽑아내는. 저로 딱 당겨서 그렇죠. 튜브에 받는군요. 튜브에 여기에 이제 받으면은. 저 과정 중에 손상은 안 일어나나요? 대부분 손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압력을 이렇게 너무 세지도 않고 난자는 잘 나올 정도의 그 정도 압력으로 이제 맞춰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거의 되는 경우가 저는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런 게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수업만 들어도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저러다가 이게 난자가 손상되면 어떡하나, 저것 때문에 기형아는 안 생기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성숙 난자예요. 여기 이제 극체가 나와 있는 성숙 난자고. 아, 그렇구나. 네, 요거는 이제 미성숙 난자. 아, 극체가 안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좋은 성숙 난자를 많이 얻는 게 임신에는 이제 좋죠. 보통 몇 개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난소 기능에 따라서 다 근데 달라지기 평균적으로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 얻는다. 평균적으로는 사실 그래도 한 10개 에서 뭐 많으면 15개 정도 얻으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앞에 봤던 난자들이랑 좀 모양이 안 이뻐요. 안 예쁘죠. 네, 그냥 보기에도 일단 봐도 안 이뻐요. 네, 그래서 요 난자는 보시면은 이렇게 요 겉에 껍질을 투명대라고 얘기하는데요. 투명대랑 사이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안쪽에 이런 이제 동글동글한 거품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 아유모가 뭐 모양도 너무 찌그러져 있고 투명대도 잘 안 보이고, 이 난자는 안에 막 드글드글하게 질이 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세포 질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모양의 난자들도 있어요. 저건 사용 안 하겠네요? 사용을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보통 비정상 모양의 난자 같은 경우에는 수정은 될 수는 있어요. 수정은 될 수는 있는데, 수정이 됐을 때 배아가 이제 질이 좀 떨어지는 배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난자들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이 조금 잘 안 되기는 해요. 기형이랑 상관없고 그냥 임신 확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체외에서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체외 수정은 난자랑 정자를 한 군데 이렇게 두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배양에 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튼튼한 좋은 정자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자가 조금 약한. 보라색으로 보는 쪽이 투명되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자가 좀 약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체외 수정 방법으로는 수정이 잘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비정상 수정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난자를 딱 하나를 잡고 정자를 좋은 정자를 하나 골라서 그것도 다 현미경으로 보고 좋은 걸 고르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정자를 골라서 난자 안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그게 이제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익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네. 이제 그 시술이에요. 그래서 익시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정말 그 정밀하게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의사들이 하지는 않고 저희 이제 랩에 연구원분들이 배아 연구원분들이 계신데 네, 이제 이런 과정은 배아 연구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숙련도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걸 난자를 못 움직이게 살짝 쥐고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니들을 잘 넣어야 되고. 네, 그렇죠. 이게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정이 이렇게 난자 상태에서 수정이 되면은 그 다음 날 우리가 수정 확인을 하는데 요 안쪽에 이제 핵이 2개가 보이죠. 네네. 네. 만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한 상태가 보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배아가 자라게 돼요. 우리 발생학 시간에 배웠던 네.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3일째가 되면은 8세 포기 정도까지 자랍니다. 8개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분이하면 8개가 되죠. 네. 이게 삼성.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컴팩션이라고 좀 이제 세포가 뭉치는 과정이 생기고 세포가 뭉쳐서 이제 모룰라 단계로 들어가고. 저게 상실기인가요? 네. 모룰라가 상실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해서 이제 포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게 한 5일째 정도 되면은 들어가요. 빠르구나.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일째에서 5일째 사이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사이 단계의 배아를 이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도 보면 이렇게 한 10개를 수정을 동시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요렇게 하고 보면 모양이 좀 좋은 거. 네, 그렇죠. 실한 게 있고 좀 부실한 게 있나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모양을 가지고 배아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매기는데, 그게 이제, 세포의 그 모양이 일정하고, 크기가 일정하고, 안에 노폐물 같은 게 많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그 배아 자체의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배아의 등급을 좀 매기는데, 우선순위는 당연히 좋은 등급부터. 그렇죠. 당연히 좋은 등급부터 이제 이식을 하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정말 이 딱 모양만 봐서 우리가 그 배아를 골랐는데, 요새는 기술이 조금 많이 더 좋아지기는 해서 그 타임랩스라고도 하고 연속 배아 감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배양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5일 이상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찰칵찰칵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그 발달을 이제 쭉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서 이제 발달이 너무 빠르진 않은지, 발달이 너무 빠르면 안 되는구나. 중간에 너무 오랫동안 멈췄다가 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중간 발달 단계를 생략하고 넘어가지는 않는지, 이런 이제 또 발달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보고 모양에다가 발달하는 속도나 과정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최근에는 그 타임랩스 시스템에 AI를 접목을 시켜서 이제 AI가 또 이 자라는 단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점수를 매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도 사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배아를 골라서 이식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세 가지 쓰고 단계로 합쳐서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군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하는데, 이식은 마취를 하는 시술은 아니고 이제 질을 통해서 자궁 안쪽으로 가는 카테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아를 넣어주게 되고요. 근데 많은 배아를 넣으면
당연히 임신은 더 잘 되겠지만 예, 뭐 쌍둥이, 삼둥이 네. 뭐 이렇게 다태아의 위험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수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아, 저것도 다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 35세 미만에서는 이렇게 뭐 3, 4일 배양 2개, 5일 배양은 하나. 왜 차이를 두죠? 35세 이상에서는 확실히 착상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하나씩 더 넣을 수 있게 아하.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4일 이전에 배양한 건 2개를 넣고 5일 네. 이상 배양한 하나를 넣는 거는 일단 5일째까지 잘 살아남은 배아는 어쨌든 더 튼튼한 배아이기 때문에 아, 바깥에 실험실에서 5일 동안 잘 자랐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적은 개수를 넣어도 확실히 착상이 훨씬 잘 되고 돼요. 잘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군요. 네. 네. 아, 이게 바깥에서 그 인비트로에서 키우는 과정 중에서도 손실이 생기는군요. 다 잘 자라지는 않아요, 아하, 사실. 예. 네. 그래서 이제 5일째까지 키우는 거는 어쨌든 가장 튼튼한 배아를 고르는 의미도 있어요. 아, 오래 키우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황체기 보강이라는 네. 게 이제 결국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공급해 주는 건데 이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자궁 내막을 유지해주고 착상과 임신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어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과배란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 몸에서 원래 이제 나오는 것보다 프로게스테론이 좀 감소가 일어납니다. 임신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난자를 채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배란이 되는 게 아니고 난자를 그냥 뽑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하. 배란되고 나서 생기는 그 황체라는 그 호르몬 분비 네, 기관이죠. 그 기관이 생기지를 않아서 그래서 아.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지 임신 유지가 잘 되고 그래서 임신이 되면은 보통 태반이 잘 이제 정착이 되는 8주에서 10주 정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안 해줘도 돼요? 네. 태반에서 만드나 보죠? 그렇죠. 태반에서 이제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아, 이게 가이네콜로지에서 해야 되겠구나. 부인과에서. 이게 다 우리 부인과에서 해왔던 기억이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정말 난임, 이제 환자들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난임이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가 아직은 난임까지는 그렇죠. 아닌데 그냥 자연임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되는 방법이 있을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옛날 우리 때는 이렇게 피임 성공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아이 갖기도 힘들어요. 이상하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조금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란을 이제 맞추기. 음흠. 가임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배란 5, 6일 전부터 배란 1일 후 정도까지 되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는 배란 이틀 전부터 이제 배란일 정도까지가 제일 높고요. 이 배란일을 체크하는 게 체온 체크하는 게 그런 건가요? 이거 뭘로 체크해야 되나요? 월경이 불규칙적인 여성의 경우라면? 월경이 불규칙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기초 체온은 굉장히 체크하기 어려운 방법이긴 그렇죠. 해요. 네, 우리 옛날에 뭐 그걸로 한다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배란 테스트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음흠. 아니면은 그냥 좀 너무 불규칙해서 내가 체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아, 맞다. 쉽잖아. 네. 근데 이제 생리 주기가 좀 일정하신 분들은 사실 집에서도 이제 내 배란일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산부인과에 와서 이제 초음파 해갖고 오늘 배란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부부관계 하시면 임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배란 일에 딱 맞춰서 보진 않고 배란 이틀 전부터가 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흠. 배란 예상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오시라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옛날로 치면 이제 그 궁중에서 임금님이 저희 합방을 할 때 네. 나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제는 과학으로 나를 잡아주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일 이상의 금욕기간도 정자에 별로 좋지는 아. 않아서 이제 딱 배란일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시는 게 임신 성공률은 좀 더 높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전후에는 그냥 매일 부부관계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매일 하시는 게 사실은 임신율은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매일 하시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담스러워하죠. 경우가 네, 많죠. 네. 그래서 요새는 거의 뭐 결혼하시는 연령도 다 30대 이상이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힘들어서 보통은 격일 정도로 잡아드리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부부관계 시에 이제 윤활제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네. 예, 사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윤활제 성분에 글리세린이나 오일 같은 게 포함된 윤활제는 아무래도 정자 운동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이제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약산성일 때 정자의 운동성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금연이나 절주나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고요. 술 한 잔 먹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한 잔 정도는 사실 뭐 아주 큰 문제는 안 그렇죠. 되는데 네. 한 잔으로 이제 끝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렇죠. 이제 네. 많이 먹는 게 문제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는 선생님 예전에 이게 인터뷰를 하셨던 언제쯤 2014년 얘기야? 10년 전 네, 그러네요. 네, 기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도 뭐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 난자나 정자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세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거는 맞는 얘기다. 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통곡물이나 잡곡 비율 높이는 게 좋고, 이렇게 순 백미보다는 저렇게 그렇죠. 네. 네. 잡곡을 그리고 좀 먹어라. 뭐 음료수 같은 것들 뭐 정말 안 좋고 단순 그런 당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200g, 300g 넘지 않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도 아기가 안 생겨야 되는데 저 과일 무지개 먹었거든요. 저 200~300g 해봐야 뭐 사과 한 두세 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또 너무 많이 과하게는 먹었는데. 안 드시는 게. 그리고 단백질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 네.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50%, 60% 정도. 음. 그리고 육류는 기름기 적은 부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적당량의 뭐 달걀이나 유제품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참치같이 크기가 큰 생선은 우리가 맞아요. 수은 같은 중금속 이슈가 있잖아요. 농축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또 많이 드시는 거는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은 이제 뭐 당연히 불포화 지방산이 더 좋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도 하지만 과다하지는 않게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건강하고 거의 같이 가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은데 다양하게 예. 드셔주시는 게 좋고. 색깔별로 그냥 아주. 네. 예. 견과류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섭취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면은 이제 칼로리가 또 너무 맞아요. 네. 과다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네. 적당히. 그리고 이제 영양제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물어볼 네. 거예요. 피부과에도 맨날 물어보는 게 네. 저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필수. 네, 필수는 엽산.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비타민 D까지는 네. 제가 필수라고 보통 진료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오메가3. 엽산이 저게 빈혈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빈혈이랑은 큰 상관은 없고, 어쨌든 임신을 하는데 엽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엽산을 드셔서 충분한 게 더 임신이 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제 뭐 나중에 아기의 신경 발달에도 엽산 부족하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엽산은 필수. 네. 그리고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같은 요런 이제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보시면은 막 이렇게 그래서 한 주먹을 먹죠. 네, 이렇게 막 한 움큼 막 10가지씩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사실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종합 비타민,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같은 거 하나 드시고 비타민 D, 오메가3 거기에 뭐 항산화제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밥 잘 먹으면 다 괜찮은 거고요. 네, 사실은 그렇고요. 네. 건강한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가입력에 도움이 되는 뭐 음식이다. 뭐 이렇게 뭐 미국에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생선, 콩, 네. 통곡물, 야채, 오메가3, 멀티비타민. 네, 이제 음. 이런 것들 멀티비타민은 반드시 엽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네. 네. 드시면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수면. 이거 영양 있죠. 네, 네. 영향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남성, 여성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데 네. 수면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뭐 콜티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네.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생식기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에 영향을 줘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인데 어허. 그래서 이제 또 가입 능력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성에서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수면이 부족하면은 이제 멜라토닌에 영향을 줍니다. 멜라토닌이 우리의 수면 주기를 돌려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항산화 효과도 같이 있는 어허.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멜라토닌이 감소하면 난자 질이나 성숙도 같은 이제 그런 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임신을 해도 좀 질이 낮은 남자가 임신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임신이 조금 잘 안 되는 안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운동은 당연히 뭐 중요하죠. 그래서 저거 맞죠? 예, 마른 여성. 네, 예, 맞아요. 불임의 많은 부분이 저체중이더라고요. 너무 마른 네. 여성이나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임신율이 감소를 해요. 근데 BMI 35 정도면 정말 비만한 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일단 뭐 보기 좋은 사람들도 보면 BMI가 여성이 한 22, 23 네, 이 정도 23, 되죠. 이 정도. 예. 네. 그리고 배란 장애가 있으면서 과체중인 사람들은 5에서 10%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은 배란 기능의 회복에 또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비만은 임신을 하더라도 맞아요. 임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임신성 당뇨라던가 뭐 고혈압 뭐 이런 에크람지아가 뭐죠? 임신 중독증인가? 네, 예, 예. 합병증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체중, 비만 이런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또 감소를 할 수가 있고 정액 양이나 정자 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적정 체중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운동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제가 늘 하는 WHO에서, 얘기예요. 네, 권고하는 그 네.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숨이 살짝 찰 정도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빨리 걷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주 150분 정도 150분, 하루에 30분이면 5일 5일, 네 1시간이면 3일 3일.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정도를 1시간 정도 운동해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하면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서 이제 노화 촉진이 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결이에요. 네. 그래서 좋지 않고 또 무배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다.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피할 거는 카페인. 카페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카페인은 150에서 한 300g 정도까지는 사실 임신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루에 한 잔 커피 먹는 건 상관없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별다방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으로 한 잔 드셔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염 물질, 그러니까 독성 물질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임신에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네. 남자들은 술 한 잔 먹어도 되지만 여자들은 임신하거나 그러면 저기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건강을 위해서 술은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술은 안 드시는 게 맞죠. 그죠? 그분들은. 네. 옛날에는 맥주 한 잔은 먹어도 돼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안 좋죠.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초저출산 사회랑 관련해서 네. 사실 뭐 요즘은, 좀 초대를 해주신 게 약간 이런 것도 좀 네, 참 문제가 많거든요.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해서 네. 지금 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장려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연일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출산율 너무 낮다. 서울은 0.6명대 들어섰더라고요. 네. 전국이 0.72명이고 맞아요. 네. 서울은 0.6명대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2023년도 자료예요. 네. 심평원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 난임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난임이 이제 왜 늘어나냐?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뭐 이제 연령이 상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이라던가 뭐 내 집 마련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임신을 미루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적 요인도 약간은 이제 있다. 그래서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은 20대 환자는 계속해서 많이 줄어요. 계속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니까 출산 연령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임 진료가 줄었나요? 네. 결혼 자체를 20대에 안 하니까. 하지를 않으니까 아.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속해서 많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40대 이상은 정말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늦둥이 보시는 건가요, 이게? 늦둥이가 아니라요. 결혼이 늦어져서. 결혼이 늦어져서. 네. 야. 그래서 40대 환자분들은 이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더 많아요. 이때보다도. 40대의 난자는 어때요? 괜찮은가요? 우리 때는
30 넘으면 다운 증후군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35세 넘어가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하고요. 네. 40대면 아무래도 당연히 정자, 난자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남성 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40대, 45세 이렇게 이상인 경우에는 다운이 아니고 자폐라든지 ADHD 이런 것들은 아빠 나이랑 또 더 관련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큰일이다. 40대 이상의 이제 환자가 비율이 20%를 넘어섰었어요. 2022년에 이미. 네, 지금은 더 많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연령별 우리가 시험관을 하더라도 임신율이 얼마나 되냐. 35세 미만에서는 임신율이 이제 더 높아요. 근데 점점 떨어지죠. 근데 동결배아가 어떻게 더 임신율이 높죠? 이거는 이제 동결배아가 조금 더 높다고 이제 그 연구에서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신선배아에서 이제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는 있고 유지할 때 네네네. 이게 산모 쪽 요인이 더 많은 거군요. 네, 배아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동결배아가 조금 더 높기는 하다. 근데 대신에 뭐 호르몬이 괜찮을 때 이식을 하면 또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동결이랑 신선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이거는 예전에 얼려놨던 배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젊었을 때 얼려놨던 거다. 네. 그것도 그냥 오래 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뭐 완전 동결이라 하지만 동결 보관이라 그러지만 신선도라든지 어쨌든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동결이. 근데 이게 이제 40세 이상에서 내가 내 난자를 지금의 내 난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해놓은 게 30대 때 얼려놨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임신 계획 있는 사람이면 한 20대 때 그냥 난자를 좀 채취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사실 45세 이상 분들은 이제 시험관을 하더라도 이렇게 5%도 안 돼요, 성공률이. 그래서 이거 그러면 29 이전에 원하는 모든 여성들의 난자는 국가 예산으로 동결 보관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겠네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난자 동결 안 그래도 그래서 근데 70% 80% 정도 출산율을 나중에 이 난자를 얼려놓은 난자를 사용해서 기대를 하려면 35세 미만에서는 10개에서 15개, 35세 37세는 한 20개까지.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많아져요. 40대에는 30개 이상을 얼려놔야 이 정도 출산율을 기대한다.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은. 적어도 37세 이전에는 난자 동결을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 앞에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지금 40세에서 44세에서 동결 배아의 임신 성공률은 그 전에 30대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네요. 성공률이.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죠. 네. 네. 그럴 것 같으면 37세 이전에는 반드시 결혼이 늦어지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네. 난자를 채취해 놓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그건 당연히 해놔야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난소를 수술한다거나 이런 전에는 또 얼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난자 동결 보관하는 게 의료보험이 되나요? 의료보험이 현재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 뭐 내가 결혼이 늦어져서 하는 것까지는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학적인 이유로 동결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좀 보험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저희 의사들도 많이 얼마 주장을 하고 정도 있어요.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30대 초중반의 여성이 결혼 좀 늦을 것 같은데 아이를 갖겠다 그러고 하면 얼른 이제 10년 이상 보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얼마 받아요? 일단은 이제 한 번 해가지고 5년 보관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 400에서 뭐 500 사이 정도 보통은 되는 것 같아요. 500만 원. 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로 쓰는 게 1년에 뭐 40조, 50조를 쓴다 그러는데 이거 해주는 게 훨씬 낫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또 그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45세 이상 환자분들도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 10,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많으시고. 그리고 4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조기에 폐경이 되신 조기 폐경 조기 환자분들도 폐경도 있고 있죠. 30대 중반에 폐경되고 이런 그러더라고요. 분들은 결국에 이제 자기 난자를 사용해서는 사실상 임신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태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로 장기 매매가 불법이고 생식세포 이제 난자나 정자의 매매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의로 난자를 기증을 할 수가 있는데 정자도 우리 네. 옛날에 기증했을 때 맞아요. 학생 때. 네. 네. 그래서 정자도 이제 기증을 할 수가 있고 난자도 기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정자 기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한번 채취해서 네. 이제 뭐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근데 이제 난자 기증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맞아요. 이 네. 시험관의 과정을 그 저기 뭐라고 네. 이거 아니다. 겪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맞아. 난자 채취 예, 요거 과정이랑 맞아요. 예. 가배랑 과정을 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선의로 기증을 해주겠다 이런 거는 결국 친인척 이외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들에서도 거의 친인척 정도만 이제 난자 기증을 받아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자 은행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는 있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임신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만 어떻게 조금 도와드려도 너무 이제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네. 어떨까요? 자기가 이제 임신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죠. 난자를 한 10개나 20개를 채취해놨는데 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명을 놓을 건 아니니까. 그 남는 거는 본인이 동의서만 써주면 쓸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은. 네. 뭔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네. 이거를 어쨌든 뭐 저희가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국가에서 어떻게 이제 좀 난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조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지정하는 분한테 어떤 사회적 혜택이라든지 네.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그걸 장기 매매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뭐 한 명한테 정말 돈을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네, 일이니까.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참. 왜냐면 이 과정이라는 게 되겠다. 이것도 해야 되고 난자 채취도 이것도 해야 되고 네. 이게 수면 마취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선의로 하세요. 남자의 정자기증하고는 너무나 그렇죠. 그 네. 난이도가 다른 문제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이거 저기 다음번에 제가 그 국회의원 입법 같은 거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좀 아는 분들에게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서 네. 할 수, 이거 하다 못해 본인이 보관했던 거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는 여부는 뭐 이런 식으로 기증할 수 있는 그거라도 만들어지면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도덕성이나 이런 거 네.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네. 네. 어찌됐든 37세 이전에는 무조건 임신 계획이 있는 분은 결혼이 늦어지면 보관해라. 보관하는 게 좋다. 네. 네. 아이, 보관하는 게 답이네요, 뭐. 딱 이 데이터가 이 얘기를 하네,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이게 2019년도 자료여가지고요. 더 차이가 많이 지금은 나겠네. 더 차이가 많이 나요. 젊으신 분들 뭐 35세 미만 시험관 성공률이 우리나라 거의 50%입니다. 아. 그 또 자꾸 이제 그 하면 의료 술기가 발달하고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야, 오늘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난자은행 문제를 한번 우리가 네, 다뤄봐야 되겠네.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다음 또 없나요? 네, 슬라이드.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이 마지막 네. 슬라이드구나.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노 원장님 강의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지금 마지막 얘기 들을 때는 야, 우리나라가 그냥 되지도 않는 이런 뭐 그 홍보성 정책은 많은데 요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40대 이후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제니님, 저는 30대 초반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임신을 하면 좀 늦을까요? 난자냉동을 고민해야 하는데, 꼭 임신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네.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내가 정말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35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임신 시도를 이제 할 거다. 그런 계획이 정말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뭐 임신 시도를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35세.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획이 사실 확실한 거는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네,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냉동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나이는 젊은데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이는 30대인데 난소 나이는 40대고 아하.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구나. 체크 이분이 정도는- 건강한 난소면 네. 35세까지는 오케이. 예, 근데 난소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야, 이거는 의료보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500만 원인데 의료보험 해주면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거는 당장 의료보험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예. 뭐, 어찌됐든, 뭐, 이런 건 다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저도 아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선생님이 자문의로 좀 네. 자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리가 끝난 후 배란기를 며칠로 보나요? 이게 생리 끝난 날로 잡아야 돼요. 생리 시작한 날로 잡아야 생리 돼요. 시작하는 날로 잡는 거고, 그리고 네. 보통 12일째, 14일째라는 거는 이제 기준이 한 28일 주기이신 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가장 평균적인 주기. 네. 근데 내가 주기가 더 길다라고 음흠. 하면은 12일째에서 14일째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늦어지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기가 짧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짧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빨리 배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거는 28일 주기에서 12에서 14일 정도 시작일 기준으로? 시작일 기준으로. 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소득 기준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음. 이제 다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 부부가 원하기만 하면 네.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도? 네, 사실혼 관계도 이게 이제 뭐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병원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이 증명만 해오면 되는 네, 거네요? 국가기관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혼 그것만 증명이 되시는 그거를 떼 오시면 병원에서는 이제 시술을 다 해드릴 수가 있고, 음흠. 그래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요새는 이제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혼인 경우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신을 할 때 사정의 횟수를 많이 하면 좋은 영향을 주나요? 뭐 하루 할 때 뭐 한 번에 여러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이제 뭐 아주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대신에 이런 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3일을 부부관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매일 하는 거랑 이틀에 한 번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 이제까지는 이제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더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3일 동안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임신 율에는 아주 근소하지만 매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임인 기간에 네. 매일 하는 것이 네, 집중적으로 네, 매일 하는 것이 네, 좋다. 근데 이제 뭐 네. 매일 하는 게 사실 네. 쉽지는 않아서,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쁜 건 아니다. 음흠.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식 준비 중인데 NK-세포 수치가 높으면 리브 감마 면역 주사를 맞아야 하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NK 세포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살의 세포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내추럴 킬러 셀. 네, 내추럴 킬러 셀이 있죠. 우리 몸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 중에 한 가지인데, 네. 이 세포가 이제 뭐 암세포를 공격하고 아주 이제 좋은 우리 별로 몸에서 많이 얘기하죠. 작용을 이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임신할 때는 얘가 이제 배아 쪽을 공격할 수도 있죠. 네,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랑은 다른 세포기 때문에 절반은 헤테로잖아. 남의 그렇죠. 거죠. 네. 남편 유전자니까. 그래서 이제 배아를 공격을 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어서 음흠. NK 세포의 활성도 수치가 우리가 12%를 넘어가면은 이제 임신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음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높으면은 면역을 조금 조절해주는 그런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데, 그게 리브 감마 면역 네, 주사인가요? 일반적으로 맞는 네. 그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이에요. 네. 이제 뭐 리브감마 제품이. 네. 그러면 저게 비싼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 보험이 안 되나요? 네, 완전히 보험이 되지는 않고요. NK 수치가 12 이상이면 그 착상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으면 지금 이런 난임 부부들한테 뭐 난임 시술을 할 때 이건 또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허용은 되죠. 그러니까 맞을 수는 있는데 내 돈으로 맞아야 된다. 난임을 지원한다는데 왜 그렇게 조건이 많아요? 참나. 아니 국가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그 치료를 하는데 네. 하지 않는 결혼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애기 갖게 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사실은 네. 어쨌든 그 건강보험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건강보험 제한이 아니라 저기서 쓰면 되잖아요. 그 저기 출산 장려 정책의 그 예산으로 네, 쓰면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면역 주사를 맞으시는 게 어쨌든 착상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뭐 맞으시는 게 더 수치가 높을 하죠. 때는. 네. 아, 이 방송을 누가 봐야 되냐면 지금 저기 저출산 대책위원회에서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저도 의사라서 웬만한 상식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는 얘기들이 툭툭 들어와요. 아, 요걸 바꾸면 또 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걸 안 해주네. 예. 여성 난임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몇 살이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만 35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33세, 34세 정도까지는 보통 임신율이 이제 거의 유지가 되고요. 비슷하고, 네, 그 35세가 되면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더 기울기는 가팔라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나이가 여러 가지 이제 난임 시술을 신세를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떨어지니까. 자연임신 뭐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다 임신에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50%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지시면.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젊으신 분들은 한 번 성공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두 번 하면 거의, 75%. 네, 거의 뭐 성공을 다 할 수 하시죠. 있다. 대부분은. 네. 네. 자, 35세랍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의 생각이 있으면 어찌됐든 33세는 하셔서 34, 35 아기를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매일 관계 시 정자 상태가 괜찮나요? 농도가 좀 묽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약간은 감소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자 검사를 할 때는 사실은 금욕기간을 좀 지켜서 오시는 게 좋기는 한데 2일에서 일주일. 네. 네. 그렇지만 정자가 조금 적다고 해서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또 임신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일 해도 임신에는 크게 문제될 게 문제가 없다. 되지 않습니다. 네. 제니님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남자친구 만날 때 연상이나 이런 어떤 남자가 좋을까요? 그거는 임신과는 상관없죠.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그건 임신이랑 이제 뭐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또래를 만난다고 치면 아래로 3살, 위로 3살 그거는 뭐 의미가 없겠죠. 크게 의미가 없죠. 예, 네. 좋아하는 분을 만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밑에 연하남을 추천한다. 모든 드린다고 여성들은 다 댓글에서. 연하남이지 네. 뭐. 남자들도 매한가지요. 지금 젊은 여자가 좋아요. 난소 기능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네, 난소 기능 체크는 이제 우리가 뭐 요새 뭐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난소 뭐 나이 검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네. 항뮬러간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AMH라는 수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혈액 검사죠.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난소 안에 난포가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하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피 검사인가요? 네, 하나는 피 검사고 하나는 초음파 검사. 네. 그 두 가지만 하면 당신의 난소 나이는 몇 살이다. 이거를 피 검사를 통해서 결과지가 아이의 당신의 난소 나이가 몇 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결과지가. 근데 물론 난소 나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나이예요. 그래서 나이가 뭐 40대인데 난소 나이가 30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임신 확률은 실제 나이를 더 따라가요. 네. 네. 난소 기능에 의존하지 마시고 35 전에 아기를 놓으십시오. 네. 네. 그게 뭐 제일 쉽네요. 네. 난임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나요? 난임
사실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다? 날짜 맞춰 오면 네, 오자마자 날짜 피 검사할 수 있겠네요. 맞춰서 오시면 되죠.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생리 2, 3일째 네. 오시면은 이제 그때 호르몬 검사하고 또 생리 끝나면은 나팔관 검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쭉 할 수가 있어서 생리 2, 3일째 방문하시는 걸 제일 권장드리기는 해요. 네. 그리고 내 생리 주기를 조금 잘 체크해서 오시면 좋고요. 네. 그렇지. 자기 다이어리가 중요하겠네. 네. 네. 출산할 때 방식이 다음 아이 가질 때 난임에 연관이 안 되는 영향을 주나요? 아주 뭐 크게 영향을 별 주지는 영향은 없죠. 않아요. 네. 여분의 난자를 남에게 제공하는 게 윤리 문제는 없나? 이제 이 얘기가 나오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네.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뭐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당연히 안 제공을 되는 하면 거, 안 되죠. 그건 안 그거는. 되는 거고. 네.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그런 뭐 혈액 같은 샘플을 여분의 샘플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그렇죠. 예, 데들에서 그런 거에서도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되게 엄격해졌죠.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피부과에서도 우리 레지던트 할 때 질환을 연구할 때 되면 혈액 샘플이라든지 조직 샘플 같은 거 얻을 때 당연히 연구용으로 썼어요. 치료용으로 당연히 이제 쓰고 남는 혈액이나 조직을 갖고 연구용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 동의서를 다 받더라고요. 네, 우리 윤리 규정에 따라서. 네, 절대 그냥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저 뭐 윤리 문제는 어쨌든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회적인 동의가 합의가 된다면 동의하면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정자은행을 우리가 왜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비뇨기과 실습 들면 네.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자를 제공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대개는 이제 비뇨기과 실습 또는 학생들한테 정자를 그렇죠. 기증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정자는 기증이 되는데 난자는 기증하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분의 난자를 다른 그 당사자가 나는 기꺼이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뭐 정자은행이나 동일하다고 봐야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난임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난임에 대한 음식은 여기였었나요? 예. 네, 네. 요거 보시면 퍼타일 될 것 푸드. 같아요. 요거 한번 네.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궁금해 하시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야채, 콩, 생선, 큰 생선 말고 작은 생선, 참치같이 큰 거는 조금만 먹고요. 네. 곡물을 먹을 때는 통곡물,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에 엽산, 오메가3.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임을 유발하는 습관, 이거 습관 계속이겠죠. 네,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수면, 네. 그리고 그다음 운동, 네. 다 일반적인 건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병 유무와도 난임의 연관이 있나요? 이건 뭐 제가 답해드릴게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남성 불임의 상당 부분이 만성적인 전립선염이나 그다음에 요도염이 오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다 정자 쪽으로 정관 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정관이 막히게 되면 남성 불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병이 있나 없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매개 질환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골반염을 일으켜서 맞아요. 네, 난관, 난관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고 이제 유착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연관이 나팔관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막히거나 아니면은 막히진 않더라도 완전히 막히진 않더라도 기능이 좀 떨어지는 운동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PID라 그랬나요? 그게 그렇죠. 네. 네. 펠비스에 병 생기는 네. 거였죠. 네. 아 옛날 생각 막 난다. 나이는 35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증후 흔히 말하는 PCO라는 거예요. 몸무게 변화가 크게 생기고 생리주기 변화가 커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난임이 생길 가능성이 큰가요? PCO하고 난임하고 연관이 많은가요? 연관이 있죠. 어쨌든 배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PCO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2달에 한 번 배란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그런 분들은 정말 배란이 6개월에 한 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년 안에
기회가 2번밖에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뭐 그리고 예. 6개월에 한 번 배란이 되면 내가 언제 배란될지 모르죠. 부지런히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난임이랑 연관은 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배란을 다 시켜주는 약, 배란 유도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란이 불규칙하신 분들도 병원에 오시면은 배란 유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 임신을 이제 뭐 충분히 시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음흠. 그래서 PCO가 있다고 해서 정말 임신을 막 못한다, 너무 어렵다 음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음흠. 근데 다만 집에서 내가 혼자서 병원을 찾지 않고 자연 임신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남들보다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단만 받으면 뭐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난자가 잘 한 달에 하나씩 나올 수 있게 하는 약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셋째까지가 어렵지 넷째 다섯째는 금방 돌아서 다산이 체질인 여자들도 있나요? 아유, 그렇죠. 이게 네. 그 정말 가임 능력이라는 게 네. 좋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뭐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기는 한데 네. 실제로 그런 뭐 유전자 레벨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뭐 자궁 내막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받아들이는, 착상이 잘 되는. 착상이 잘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착상이 잘 안 되는 네. 그 아주 그 유전자 레벨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네. 네. 캔디다 질염 증세가 있는데 착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별 문제는 없죠. 네,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캔디다 질염이 임신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큰 영향은 없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질염 같은 게 좀 자꾸 생기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궁 내막에도 사실은 그렇죠.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 환경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음흠.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먼저 일주일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스포로녹스 그러면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유산균 같은 거 조금 더 드셔주시면. 그러니까 먼저 도움이 될 치료하고 수 있고요. 네네. 착상시켜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아를 수정을 시켜서 언제 냉동을 하죠? 냉동은 2세포기, 4세포기? 보통은 이제 5일째까지 키워서 냉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착상하는 거는 날짜는 언제든지 따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시술 전에 뭐 또 다 치료를 해도 치료하면 되는 되니까. 거고. 네. 네. 메트포민 임신하고 무슨 영향이 있나요? 아, 네. 그 메트포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사실 메트포민이 도움이 되거든요. 배란 유도제로? 배란을 이제 잘 되게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네. 이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원래는 기저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당뇨도 잘 생기고. PCO가? 네. 당뇨가 잘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배란도 좀 잘 안 되고, 네.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줄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이제 그거를 메포민에 좀 교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란이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재밌는 질문 주셨어요. 로봇 드니로 김용건 씨 나이 80에 늦둥이 봤는데 설명이 되나요?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는 두 분이 증명을 하셨죠. 네, 뭐 가능은 하죠. 근데 네. 물론 이제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네. 정자 상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예외적인 일이지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생리를 규칙적으로 생리통은 없는데 자궁선 근종? 자궁 근종 아닌가요? 아, 자궁 근종이랑은 또 다르고요. 선 근종이 따로 있나? 네, 선근증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고, 네. 선근증이 혹을 만들 때 선근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근증은 근종처럼 이렇게 그 혹이 아니고 네. 자궁이 전반적으로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이제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자궁이 뚱뚱해지고 자궁이 커지고. 그러면 유테라인 마이오 하이퍼트로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자궁 성근증이 아주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사실 큰 영향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좀 진행이 된 단계에서는 착상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네. 임신 이후에도
이제 유산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성근증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임신이 좀 많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근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딱히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근증 심하면 그냥 다 자궁 떼라 그랬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궁을 뗄 수는 없고, 그런데 뭐 미레나 같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루프 같은 걸 하면은 성근증이 진행하는 걸 좀 막아줄 수는 있는데 네. 그것 또한 임신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루프 네. 쓰면. 네. 그래서 이제 루프도 못 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딱히 치료법이라는 게 임신을 원하시는 경우에 크게 없고, 너무 심하고 임신이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경우는 그 성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수술의 결과가 사실 뭐 무조건 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니어서 이렇게 뭐 다 권해드리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근증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얘기가 좀 빨리 임신 뭐든지 빨리 하는 게 하시는 최고야. 게 좋아요. 네. 노수님께서 사례 중 제일 많았던 난임 여성 성공 사례 몇 살이에요? 아, 나이 제일 많으셨다. 네, 제일 고령자. 아, 제일 고령자. 네.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제일 고령자는 사실 47세, 제 환자는 아니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47세 자기의 네, 난자와 자기 난자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서 네, 47세 성공 사례가 있어요. 어허. 근데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43세까지는 그래도 조금 있고요. 근데 44세 넘어가면서는 이제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이식 날짜로 잡혔는데 변동 가능한가요? 난자체치처럼 변동이 힘든 건 아닌지. 뭐 이식 날짜는 보통 이제 3일째, 4일째, 5일째 이제 이식을 하기 때문에 네. 5일 배양이 5일째로 잡혔다 내 이식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좀 당기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일째로 잡혔는데 내가 이틀을 늦추고 싶다.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러면 냉동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번 주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겼거나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냉동을 하면 되고 냉동해놓고 다음 달에 이식을 이제 하면 다음 돼요. 스케줄이 네. 그러니까 일주일은 아니겠네요. 네, 다음 그렇게. 통으로 완전히 이제 한 달을 그렇죠,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연계하면 2, 3, 4, 5일 안에 하루 이틀은 상관없고 네. 5일의 데드라인이 딱 넘어가면 냉동과 동시에 한 달 뒤로. 네, 한 6일째까지는 이식을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PGT 검사는 꼭 해야 되나요? 수정 배아가 많지 않는데 PGT는 또 뭐예요? 공부 많이 한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요새는 공부를 네.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오늘 하면서 방송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PGT 검사라는 거는 이제 착상 전 배아 유전 진단이라고 하는 진 테스트구나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일째까지 키워야 돼요. PGT는 네. 무조건 5일째까지 키워야 되고 키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아로 가는 그 우리 아기로 가는 부분 말고 네. 배아에서 태반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을 그것도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야 신기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난자 요 상실기에서 포백이 여기, 배아에서 여기, 블라스토시스트 여기, 여기서 거기서 이제 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저기 태반에 붙을 자리하고 네. 바깥으로 아기가 달 자리 아기가 요걸로 될 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요 그쪽에 바깥으로 태아- 가는 부분을 좀 떼가지고 네. 떼서 이제 검사를 보냅니다. 검사를 네. 보내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염색체를 이제 쭉 봐서 진 스퀘어싱을 다 풀어서 보는 거네요. 그러면. 시퀀싱을 다 보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염색체 정도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기 우리 말하는 다운, 터너 뭐 이런 거 보는 정도인가요? 네네네네 그 정도로 이제 봐요. 음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엔젤스라고 그런 이제 풀어서 그렇게 보는 시스템을 쓰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상인 걸 찾아서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PGT 검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 사실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PGT가
100% 이게 정확하다. 나중에 아기 검사랑 100% 동일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할 만한 일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모양을 보고 요 아까 얘기했던 시리얼 사진 보고 근데 골라도 된다? 사실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유산이 되는데 아, 유산된 그 태아의 염색체 검사를 해봤더니 계속 염색체 이상이 있더라. 아니면은 부모 중에 누군가가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이게 이제 넘어가는 애기한테 이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PGT를 해서 정상의 배아를 이제 찾아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PGT를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도 이게 선호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PGT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제 네. 저기 수정을 했어요. 네네. 그럼 NIPT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거의 맞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자이시즘이라는 게 배아에서는 있어요. 네. 물론 사람에서도 모자이시즘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사람보다는 배아에서 더 모자이시즘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 정상인데 일부는 비정상인 세포를 가지고 있는 마치 모자이크처럼 네.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자연의 신비인데요. 배아가 점점 자라서 이제 태아가 되면서 안 좋은 세포들은 점점 도태가 돼요. 없어지고 정상인 세포들로 채워져 나가는 아하.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10달 안에 자기 수정 능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셀프 코렉션을 하는 네. 이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PGT에서 이제 모자이시즘으로 비정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했을 때 네. 약간의 모자이시즘인 경우에는 그냥 임신을 유지를 했어요. 착상을 시켜서 그 배아를 유지를 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건강하더라. 건강하더라. 아기 염색체 검사했더니 정상이더라. 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모자이시즘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가지고 비정상이라고 해서 100% 이게 임신이 안 되고 100%또 이제 아기가 비정상이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드물게 또 있기는 해서, 사실 할지 말지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환자마다 다 이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상태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이제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근데 제일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는 주치의가 제일 잘 아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하면 그냥 임신 한 10주 지나서 NIPT 해가지고, 그건 간단하잖아요. 본인 그렇죠. 산모 혈액으로, 혈액만 네. 하면 되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네. NIPT가 굉장히 예민한 검사라서 상당히 많은 그 뭐라 그렇죠. 그러죠? 다우는 99%까지 오늘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막 무리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제일 잘 알 네. 거고, 이것도 역시 산모의 나이나 이런 거 또 여러 연결되게 가지. 네. 고려할 부분이 또 있겠네요. 네네. 네.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만에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예. 여러분들 그 난임에 대한 얘기 많이 공부 많이 하셨나요? 예, 주변에 혹시 난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혼자서 낑낑거리고 고민하지 말고 병원 소문내 놨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난임에 대한 거는 예전과 달리 이제 의료보험이 그래도 많이 커버를 해주니까. 네, 맞아요. 지원도 네. 이제 다 해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치료하고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많이 배웠는데 정말 이 난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까 NK 세포 이뮤니티를 낮춰주는 그런 네. 면역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35세 이전의 여성들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건강한 아이를 놓을 수 있게끔 난자를 사전 이렇게 냉동시켜 놓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그냥 허황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훨씬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다른 난임에 관한 얘기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네. 네.
네, 논비쌤 보내드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피부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오늘 방송하는 모든 쌤들이 아마 다 이 의료진들의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했을 겁니다.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 갖고 각자의 의견들 많이 이제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지워야 되나? 안 지워지나요, 저게?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하고 보겠습니다. 앞에 그전 안 지워지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2대 부통령, 3대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미국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미국은 13개주로 독립을 할 때 연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의 연방 체제를 강화해서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자이기도 하고 연방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연방주의자, 반연방주의자라고 그러죠. 각 주의 독립을 강조하고 국가라는 조직 자체가 어쩌면 개인의 자유나 주별의 독립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연방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반연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국가를 독립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면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세 번째 하라 그럴 때 도망가 버린 사람이죠. 두 번째가 존 아담스 2대 대통령은 전형적인 연방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당선될 때 토마스 제퍼슨이 차점자여서 그 당시 정부 통령이 아닌 정부 통령 런닝메이트가 아닌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퍼슨은 부통령을 4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선거에서 이기고 본인이 이제 3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분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굉장한 리버럴리스트입니다.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유명한 격언들만 얘기하더라도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란 때때로 참주, 폭정을 일삼는 지도자의 피, 그리고 민중, 피플스 브라더를 필요로 하는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학정을 베푸는 지도자를 내쫓기 위해서 그분의 피도 필요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흘리는 민중의 피도 필요한, 민주주의는 피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폭정은 정부에게는 합법적이지만 모든 폭정은 리갈이란 법을 이름을 바탕으로 하죠. 내 임의로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폭정은 정부에게는 합법적이지만 시민에게는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정부의 의미를 격화시킨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폭정이라고 느끼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폭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의사와 같은 소수자들이 폭정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것은 폭정이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제 개인 유튜브에서 그리고 비욘드에서도 제가 1시간, 2시간 가까이 강의한 게 있을 겁니다. 2,000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근거가 다 OECD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OECD 자료를 풀로 70페이지짜리 풀 텍스트를 다 리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선진국 OECD보다 적다. 요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 70페이지에 가까운 모든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범지구적으로 최상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밖에 없었습니다. 그 OECD 자료를 가지고 단 한 줄, 10만 명당 인구수가 2.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좀 적다. 뭐 미국이나 일본과 좀 비슷한 수치인데 그것만 인용했어요. 그래서 3,058명이 교육받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에다가 무려 2,000명을 더 뽑아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는 교육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국의 의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일부 국공립대 총장들을 빼고 나면
자녀들을 뭐 이번 기회에 좀 의과대학을 넣겠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그런 뭐 교수분들이 아니라면 3,000명을 교육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다가 5,000명을 교육하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정말 폭정에 가까운 학사 일정을 짜는 걸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의사들의 증언을 찬성한다. 그렇게 따지면 국민 기본소득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거 한번 투표 걸어보십시오. 전 국민이 지지하죠. 25만 원씩 공짜로 나눠주는 거 물어보십시오. 여론조사하면 다 준다는데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정치할 겁니까? 모든 걸 국민들한테 물어서 할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갖고 있다고 그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정책을 위반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해요? 의사들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면 전부 의사 면허 내주지 그래요. 이런 걸 폭정이라 그런 겁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 그 의견을 합리적으로 들어줄 만한 귀가 열려있지 않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인민재판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의사들 증언한다니까 모든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짤 것 같으면 그 뭐하러 전문가가 필요하고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의사를 원하는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하나씩 찍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의사 수 무한정 늘어날 텐데. 레몬온차님이 얘기한 걸 얘기할게요. 약사가 많다고 해서 약사의 질이 떨어지고 간호사가 많이 배출해도 간호사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배출하되 의사 시험으로 강화하겠다. 시험 봐서 의사가 될 것 같으면 전형적으로 탁상 행동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책 몇 줄 읽었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수술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의사가 도제식으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시험만 먹고 그걸 한다. 그거는 자 판검사도 매한가지입니다. 판사들 시험 못 봐갖고 공수처에 집어넣었더니 수사 못합니까? 경험이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도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좋은 의사는 무능한 다수의 의사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거는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영국이 코로나 대응 초기에 사망률이 25%, 거의 30%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 1% 미만이었었어요. 의사수 1인당 10만 명당 의사수는 우리가 영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국은 3.6명, 우리가 2.6명, 그 정도 될 거예요. 폭정이라는 게 달래 폭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는 게 폭정입니다. 시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게 폭정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양심적이고 사물을 똑바로 보는 시민들이라면 절대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 관심 없이 의사수 늘린다는 게 동의해 싫어해요? 그럼 동의하겠죠. 네. 자, 삼성전자 당장 국유화해서 전 국민에게 주식을 나눠준다. 동의할 겁니다. 왜? 공짜로 주식 줬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기다 좀 더 인기 영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상위 소득 20%는 하나도 안 주고 80%에게 나눠주겠다.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겠죠. 그런 게 폭정인 겁니다. 군중 심리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자기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게 폭정인 겁니다. 그 폭정은 모든 정부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폭정에 전문가들 시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적인 거로 정의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리버럴리스트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부통령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정은 정부에게 합법적이지만 시민에게는 불법적인 거로 정의된다.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불의가 법이 될 때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이 정하는 것은 그것이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무리하고 실현이 불가능하고 설사 원하는 대로 10년 뒤에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의료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명장 수술하면 배 여는데 하루, 마지막에 스킨 꼬매는 데까지 1박 2일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OECD 자료들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비욘드에도 있고 제 개인 유튜브도 있고 제가 두 군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2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의사니까 그러지 않느냐. 자, 지금 이 의료계 파업이죠.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불법적 의료 집단 유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엄히 처벌하겠다.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이 분명히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룰 오브 더 로, 법의 지배, 법 정신에 따른 지배를 하겠다는 얘기했지, 룰 바이 더 로, 법을 수단으로 해서 지배하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 그게 룰 오브 더 로가 맞을까요? 룰 바이 더 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법은 법을 폭정의 형태로 정부가 유지하는 그런 룰 바이 더 로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대통령의 양심에 내가 물어봐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의료계에 많은 투쟁이 있었고 파업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동참한 적 없습니다. 의사들 서희세 손가락질 받는 짓을 했겠죠. 동료들로부터는 제가 손가락질 받는 짓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지, 내가 파업에 동조하지 않느냐? 저는 모든 파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의 파업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하는 블루 칼라들의 파업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노조 파업 반대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의사들의 파업에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파업이 내몰릴 상황까지 내몰고 있는 그런 폭정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파업엔 동의하지 않으나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저항이 꼭 파업이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항이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의사들과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법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걸 때는 반드시 배운 지식인들은 저항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폭정을 얘기할 때 정부는 반드시 합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합법이라고 그러지만 룰 바이 더 로입니다. 법을 편의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물론 토마스 제퍼슨은 굉장히 리버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죠. 만일에 연방주의자들이든지 법을 더 중시하는 분이라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퍼슨의 이런 의혹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의 의료 정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정책은 철회돼야 된다. 그리고 1년이면 충분한 기간 수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수기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숙고를 했기 때문인지 이 집권 2년도 안 돼서 의사를 2,000명을 늘려야 된다는 통계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제시해 보기 바랍니다. 제시 못할 겁니다. 왜?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업하는 날 검찰에서 어느 모 제약회사 의사들이 1,000명의 리베이트가 있었다. 왜 2,000명 있다고 얘기하지 1,000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수사할 건데 한 2,000명 하시죠. 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하고 프레젠테이션 받으면서 밥 한 그릇 더 먹은 것도 리베이트입니까? 물론 그 밥도 안 얻어먹죠. 더러워서 이제는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 것까지 처벌하겠다 그러면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 진료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그냥 툭 틀어놓고 얘기하면 배운 사람들끼리 이러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옳을 거냐? 그것이 폭정으로 판명되는 데는 길지 않은 시간이면 판명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판단에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2,000명 정원을 1년 유예하고 1년 동안 충분한 기간 수기를 해보십시오.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느린다 하더라도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의과대학 수업을 단 1시간이라도 들어보면 이거 2,000명 내려갖고 수업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금방 드실 겁니다.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 1년에 3,058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벌써 감소로 들어섰습니다. 작년부터 인구가 우리는 12만 명에서 15만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빠릅니다. 이미 3,058명씩 신입생을 뽑을 때 충분히 의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지금 현재 OECD 평균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놀고 먹는 공무원 같은 의사도 잔뜩 뽑아놓은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 많은 의사들보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훨씬 일을 열심히 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자, 감염자에서 사망률이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거는 국가 공무원이 한 일이 아니고 사적 이익에 충실했던, 우리 병원에 들어온 내 코로나 환자는 내 손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진료를 임했던 의사들과 그를 도와줬던 간호사들이나 병원 스태프들의 힘, 몫이었지 정부의 몫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공병원 어디에서 코로나 환자 많이 수용해서 살렸습니까? 지금 병원이 돌아가지고 있는 서울대, 연대, 카대, 삼성의료원, 아산중앙병원 5대 메이저 병원에 한 병동씩을 전부 코로나 병동으로 새로 격리시설 다 병원 돈으로 해서 정부 지원 없이, 대구의 모 병원은 지금도 진료비를 다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 진료했는데. 그런 무능한 행정부에서, 그런 무능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의사들의 수가 많다 적다를 그렇게 편하게 결정하십니까? 왜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세종시의 충남대 의대는 그렇게 학생을 많이 뽑습니까? 그 교육을 해낼 만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보면 의사들 내에서도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나이가 63세입니다. 언제까지 의사를 할지도 모르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자녀나 내 가까운 친인척 중에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보고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000명을 더 뽑든 2,000명을 더 뽑든 2만 명을 더 뽑든 그 새로 뽑힌 의사들이 나의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의사가 돼서 나랑 경쟁관계가 되려면 10년은 걸립니다. 10년 뒤에 70세 제가 환자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를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권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폄하해버린다면, 그러면 제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멀쩡히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오늘도, 아니 어제구나, 어제 월요일 날 제가 환자 볼 때 외국에서 온 환자들이 내 환자의 30% 정도 됐습니다. 하나같이 오늘 와서 예약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직접 진료받을 거라면 꿈에도 생각 못 했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특히 미국 쪽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미권에서 온 이민 2세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해서요, 오자마자 진료받습니다 그랬어요. 의사가 무지무지 부족해서 피부과 전문의 만나는데 와서 30분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모 방송국에 나가서 제가 토론할 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수술 못 받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 못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더 뽑아야 되지 않냐. 그딴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면, 토크 프로의 사회자가 한 얘기니까 뭐 일반적인 평균 국민의 수준의 에버리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증언을 하겠다 그러면 저 찬성합니다. 예. 배가 아파서 늘려야 되겠던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배 안 아프게 늘려야죠. 그런 거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네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니 숫자 늘려갖고 같이 못 살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방법이 없죠. 그건 감정의 문제니까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폭정은 정부에 합법적이지만 시민에게는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네. 우리가 맨날 윤리 시간에 배웠던 토마스 제프슨이 한 얘기입니다. 네. 자, 다수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수가 아직까지 손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에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필수 의료기에 많은 레지던트들이 전문공의를 포기할 것이고 포기한 결과는 10년 뒤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정말 영국식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고 그때는 이 정책을 추구했던 박모 차관부터 이모 민주당 의원까지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서 또 비판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모 의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호흡기 내과의 전문이라는 사람이 늘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백신의 효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백신을 30%가 국민이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계속 환자는 늘었습니다. 40%가 맞으면 된다. 계속 늘었습니다. 70% 환자들이, 국민들이 백신을 다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계속 늘었습니다. 90%가 맞았더니 90%가 감염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와서 코로나는 진정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코로나 초기에 2년 전에 코로나 발생하고 2020년 초에 방송국 인터뷰에서 피부과 의사 나부랭이가 한 얘기입니다. 2, 3년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치되고 우리는 자연 면역을 획득해서 그때쯤 되면 엔데믹으로 바뀝니다. 이건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의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통제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피부과가 뭘 알아? 네, 공부 잘한 피부과에서는 무능한 내과 의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54만 명의 55세 이상의 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경적 인지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2~3배가 높고 알츠하이머가 조기 발생하는 확률이 23%가 증가했다는 논문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그때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앞장서서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 젊은이도 맞아야 된다, 부작용 없다, 책임질 일 없다, 걱정하지 말고 맞으세요라고 앞장섰던 분 지금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 10년 뒤에 지금부터 시작된 의료 대란이 국민 여러분이 느낄 때는 한 5년, 10년이 걸릴 겁니다. 레지던트가 끊기고 지금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의사들이 은퇴하고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의사가 나오지 못하는 시기가 5년, 10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때 이 정책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서 높이 목소리를 외쳐봐야 이미 버스는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다르다가 아닙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가 아니라 짜장면 먹을래, 썩은 짜장면 먹을래의 문제입니다. 상한 짜장면 먹을래, 그냥 좋은 짜장면 먹을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면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틀린 정책입니다. 이런 데서 대통령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1년의 수기 기간을 거친다 그래서 무슨 갑자기 우리나라의 의료 대란이 벌어져서 환자가 치료를 못 받거나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는 않죠. 1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10년 뒤, 100년 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이 따라가고 있는 정치권이나 행정공무원들의 생각 역시 비굴하고 굴종적이며 틀렸습니다. 일단 원상복귀하고 1년 정도 수기기간을 거쳐서 그래도 2,000명을 늘려야 된다, 3,000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됐으면 그 사이에 강의실부터라도 좀 짓고 실험 장비라도 확충하고 시신해부할 수 있게 카데바 확보를 더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미경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모든 장비들을 갖추고 1년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폭정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하고 피부과 상담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눈이나 코 쪽에 뾰록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데 수부지들이 이게 뭔 소리야? 속이 건조해서 눈하고 코에 튀어나온 거면 양성 피지 낭종, 피지 혹일 거예요. 눈이나 코 쪽에 생겼다? 네. 생긴 거는 일종의 양성 종양일 거고요.
이 수부지란 말이 상업적인 얘기고 거짓말입니다. 속이 건조해서 안에 피지가 쌓여가고 있는 건 틀린 얘기고요. 지성 피부는 피부에 건조함을 느낍니다. 당기고 각질 생기면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부지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얘기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예,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각질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치료하고요. 피지가 많은 거는 먹는 약, 바른 약을 써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20대 남성 10대부터 있던 털 한 가닥이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점이네요, 점. 레이저로 빼면 돼요. 20대 남성에서 악성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재발하면 그때 가서 조직 검사에 넣지 않으니까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인종의 20대 남성에서 악성 피부 종양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흰머리에 파마약, 염색약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다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뭐 염색약 중에 샴푸식으로 된 염색약이 발암률이 생긴다는데 그건 미국 쪽 얘기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건강 측면에서 좋지 않다? 글쎄요. 뭐 아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함 하시고 저처럼 흰머리 나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건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계 안 망합니다. 예. 건보도 안 망할 겁니다. 누가 망하느냐? 예, 의료비를 많이 내야 되고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국민들이 망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면허가 10,000명이 늘어나면 1,000명이 늘어나면 1조 정도 더 늘어난다고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뽑으면 의료비가 늘어날 겁니다. 영국은 그 좋아하는 영국, 예, 우리나라 일부 좌파 예방학 하시는 분들, 그다음 좌파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영국이요. 예, 의료세, 메디칼 텍스가 본인 소득의 15%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 소득의 4.5%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있는 사람들은 영국은 18%까지 냅니다. 우리는 4.5%입니다. 자영업자는 9%를 냅니다. 자기가 다 내야 되니까 내줄 사람이 반 내줄 사람이 없죠. 그 제도를 갖고 그 돈으로 갖고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영국식으로 의사를 많이 뽑아서 인구 10만 명당 3.6명까지 늘리면 여러분이 메디칼 텍스가 아니라 우리 메디칼 인슈런스지만 최소한 7.5% 내지 8%는 내야 될 겁니다. 나머지 반쪽은 정부나 고용주가 내겠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아마 고용을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망하기 전에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의료가 망할 겁니다. 민영화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영화라고 어렵게 생각하고 지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정부가 뻔뻔하게 짝이 없는 제도예요. 영국은 적어도 의사들을 공무원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의과대학 교육비도 다 나라에서 부담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의사 공무원이라고 뽑죠. 그래서 공부도 나라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배치도 나라에서 합니다. 그리고 환자군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양심은 있죠. 우리는 의과대학 들어가려고 학원은 내가 다녀야 되고 부모가 교육비 내야 되고 등록금 내가 내야 되고 의과대학교 교육하는 모든 비용은 학교 부담입니다. 그것도 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에서 병원에서 번 돈으로 애들 교육시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지 정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사로 만들어준 건 세브란스 병원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면허증만 줬습니다. 그리고 내 돈 들여 개업하는데 의료보험은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민영화를 한다는데 의사들이 개업하는 건 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개업하지 공익을 위해서 개업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따뜻한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사의 선의가 아니라 제빵사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값을 치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치료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어치 진료를 받고 60원 내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 하냐? 알아서 벌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용에 쏠리고 비보험에 쏠리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아전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아전에 월급이 없었어요. 아전들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알아서 뜯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탐관오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파업하고 협의가 된다 해서 입시 교육까지 이미 정해진 상태에 돌이켜서 넘어가면 안 뽑으면 되는 거죠, 뭘. 지금 당장 서울대 자연대의 3분의 1이 반수생으로 다 돌아섰어요. 공과대학교 1학년 뭐 좀 좋은 대학교 공과대학은 벌써 반이 반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서울대, 연대, 고대의 공과대학교 총 학생 입학생 수가 한 2,000명 됩니다. 그 2,000명이 아주 못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학년 서울대, 자연대,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 뭐 고대 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공계 학생들이 벌써 반수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정해진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나을까요? 대한민국의 전체 이과 교육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생들이 한 해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는 계시고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걸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당장 입학생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의 몇 달을 수입 안 해서 유급되는데 유급 안 시키겠다잖아요. 그런 교육과정도 교육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룰 바이드로 법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한다는데 이거 뭐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교육법 뭘 갖고 그렇게 뭐 망설일 거 있나요? 한심합니다. 파업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그 국가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내외산소를 전공하고 있는 레지던트는 어떤 형태가 돼도 복귀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필수 생명을 다루고 있는 필수과의 전공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는 5년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임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서 아무리 주먹을 쥐고 하늘에 이렇게 주먹질을 해봐야 허공에 주먹질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똑똑한 시민들이라면 제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옳을 겁니다. 홍조가 매우 심한데 지루성까지 심합니다. 홍조가 아니고요.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지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에 동반되는 대부분의 얼굴 붉은기는 홍조가 아니고 주사성 여드름입니다. 쥐젖은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발라서 좋아질 방법은 없습니다. 이소티르토닌 먹다가 퇴화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될 뿐입니다. 약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그 약 기운 떨어지면 혈압 다시 올라가요. 똑같은 겁니다. 얼굴에 머리카락 하나만 닿아도 가렵다. 그거는 뭐 표현이 저거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표현한 거고요. 이건 객관적인 얘기가 못 되고요. 눈앞, 눈꼬리, 귀 일부가 가렵고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잠 못 자고 피곤하면 생기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바르면 제일 낫습니다. 10시에 주무시고요. 8시간 푹 주무세요. 자야 될 시간입니다. 갑자기 몸에 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냥 뭐 에이징 체인지예요. 본인이 갑자기 인식했을 뿐이죠. 점은 서서히 생깁니다. 만일에 갑자기 점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형성 색소 모반증이라고 해서 디스플라스틱 리바이 신드롬이라고 해서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아주 드문 병이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20대면 20개, 30대면 30개, 40대면 40개, 50대면 50개 정도가 몸에 점이 생깁니다. 양쪽 팔 위쪽에 손으로 만지면 닭살이죠. 대통령의 첫 추진력이 굳끝이라고요. 올바른 일을 추진해야 굳끝이죠. 폭정으로 치닫는 게 굳끝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만들어진 의료정책의 피해는 5년 뒤에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겪을 겁니다. 국민들이 현 사태를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했습니다. 진희방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비욘디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프를 OECD 그래프를 몽땅 갖고 와서 다 비교해 놨으니까요. 보시면 돼요. 언론은 이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예,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객관 보도를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게 함수 뜨더라고요. 1000명의 의사들이 고려제약인가에 뭐 저기 뇌물을 먹었다고, 예, 리베이트 먹었다고 수사 대상이라는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0명 하지 왜 1000명 하냐고. 네. 다리나 있는 것들 제모하고 싶은데 광고하는 제목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고요.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 제모를 원하시면 레이저 제모, 연구 제모 하는 데를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나아요. 예. 발가락 사이에 발톱에도 습진이 생기나요? 습진이라고요? 발톱에 습진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예. 발톱에는 습진은 없어요. 발가락 사이에는 습진이 생길 수 있어요. 무좀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레이저로 잡티 제거가 더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토미728님,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토미728님의 피부 타입이 3번이나 4번에 가깝지 않고 4번이나 5번 쪽에 가까워요. 색소 침착이 잘 남는 사람은 레이저하면 무조건 진해집니다. 그래서 잡티의 경우에 튀어나오지 않는 편편한 잡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레이저는 두 번째 초이스고 바르는 약을 써라. 예. 더 레이저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미백 연고 멜라논 크림 처방받아서 6개월 바르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갈 거예요. 예. 5년 뒤에 내외산소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이 훨씬 더 강경한 이유가 그거는 본인의 밥그릇도 있는 거죠. 학생이나 레지던트가 제일 강경하고요. 신임 전임의들이 그 다음 강경합니다. 저희 같은 60대는요. 아유 되는 대로 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정부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포기해버리죠. 저는 그래도 뭐 사회에 관심이 많은 의사라서 있는 데이터 여기저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이런 방송하고 나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너는 먹고 살만한 놈이 그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처벌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처벌받을 얘기를 했어요. 처벌을 받죠. 예. 옳은 얘기해서 벌 받는 데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게 쌓이면 폭정이라 그러죠. 이번에 알았습니다. 폭정은 티란이라 그러네요. 네. 공룡 중에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할 때 그 티라노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라틴에서 같이 나온 것들. 너무 근거 없이 아예 근거 없이 의대정원을 강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무 근거 없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KI님이 객관적인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 업적이 아닙니다. 폭정입니다. 의료계획이 아닙니다. 의료계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고 그 씨를 뿌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마지막 국민연금 통합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완성했는데 그것을 윤 대통령께서 무너뜨리고 있다. 이건 뭐 단언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가면 또 제 생각 날 겁니다. 2년 전에 2020년에 4년 전이군요. 2020년에 코로나가 돌았을 때 코비드-19 네, 우한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제 얘기는 거의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죠. 네. 그럼 저는 백신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네. 저는 백신을 맞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왜? 어떤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이 임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걸 내 몸속에 집어넣는다? 예.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걸렸냐? 안 걸렸습니다. 건강관리의 문제죠. 바이러스 질환은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결정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가 우르르 몰려간다고 그 길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국민이 지지하는 뭐 의대 정원 많이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죠. 놓고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나.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가 결정한 것은 그건 폭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과 다리 안쪽에 피부선과 통일에 구진 형태로 사마귀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편편 사마귀 있고 팔다리에 편편 사마귀 생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 글만 갖고는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진단은 힘든데 팔다리에 편편 사마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긴 할 텐데 이 글만 갖고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99님 다 보셨군요. 네,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아, 그게 뭐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사들이 그 많은 횟수에 파업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통조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진료 보는 날이었다면 전 진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업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그로 인한 파업으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업, 지하철, 그다음에 뭐 은행, 공무원, 교육 공무원들의 파업 이런 건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의사의 파업도 반대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방법이 뭔지는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국민 홍보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네. 실손보험 폐지하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 개원 덜하고 정원 필요 없나요? 자,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만들으라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정부에서 만들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하면 되죠. 실손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도수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일부 뭐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그렇게도 한다는데요. 도수치료 비용이 청구하면 10몇만 원이 나온대요.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게 되는데 1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환자들한테는 레이저 치료를 해준대요. 레이저 치료는 공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뭐 도수 치료라고 청구해서 10몇만 원 받는 게 그 사람의 수입인 걸로 하는 그런 몰염치한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쁘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의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거죠. 비양심적인 의사입니다. 틀린 거죠. 실손보험을 폐지하면 도수치료 같은 게 많이 없어지겠죠. 네. 보험이 안 되는 치료들을 하지는 못하겠죠. 네. 증원의 문제는 그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양심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진료비 수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엄지 발가락이 하얗게 되고 있는데 무좀인가요? 발가락 피부 쪽이라면 일단은 뭐 각질이 생긴다는 무좀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국가 지도자는 언제나 중요하죠. 네. 의료 수가 체계는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요? 돈의 문제죠. 현재 우리는 국민 소득의 9% 정도가 의료비로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매년 3,058명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부해서 전부 다 시발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 신문에 보면 미담 기사들이 나옵니다. 뭐 환자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우리가 환자를 버린다는 건 의사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정부 국가 정책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건 직분에 맞는 일인가요?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의대 2,000명 정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정신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거 가능한 얘기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조선일보 기자가 3,000명이 있는데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그 조선일보가 돌아갈까요? 중앙일보 기자가 3,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0명 더 뽑아서 사무실 집어넣고 기자 취재하라 그러면 기사가 돌아갈까요? 사무실 책상만 갖다 놓고 컴퓨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조직도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실험 실습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 의과대 교육에 갑자기 2,000명 더 뽑고 교육하러 가면 교육이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봅니까? 예.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만 위기는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 양식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다른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정치가 주는 어떤 베니핏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질이 많이 떨어진다. 평균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가 체계를 개선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돈을 더 내는 거는 국민들이 싫어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단 한 번도 병원 가지 않고 세금 내듯이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뭐 의료보험료를 한 8천, 9천 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돈 많이 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개업하고 30년 동안 평생 최고 요율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간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금지를 안 받는 이유도 설명드렸죠. 저는 수술 때 눕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의료비를 내는 거, 보험료 내는 거에 뭐 크게 불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양에 태어난 것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네, 그거는 대통령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가 조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개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모순점을 차근차근 수리해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5,000명을 뽑는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료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형편없는 내외산소 진료를 받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냉동치료 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아니요. 3개월 안에 끝나기 쉽지 않아요. 예.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냉동치료를 안 되면 레이저 치료도 해야 되고요. 병변 내 주사 치료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좀은 곰팡이가 이제 감염된 거예요. 곰팡이균의 세포 특징하고 우리 피부의 세포 특징이 똑같아요. 그래서 곰팡이균을 완벽하게 골라서 죽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어루러기도 역시 곰팡이입니다. 그거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도 내년 여름 되면 또 생길 거예요. 스프라녹스를 하루에 2알씩 7번 14알 먹고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냅두고요. 그다음 기피과의 의료 수가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그 박모 차관이란 분은 의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의료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만큼의 모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놈이야 뭐 피부과 의사 나부랭이라 그래도 상관없고 의사라 그래도 좋고 의사 아저씨도 좋고 의사 새끼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거 다 들어 넘길 수 있는 나이가 됐죠. 나이 60세시면 뭐 온갖 욕설을 얼굴 앞에서 해더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예. 말하는 너가 더 무능하고 못난 놈이라고 웃을 수가 있는데요. 20, 30대 젊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상한 자존심이라는 게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의 그 측근 공무원을 데리고 어떤 의료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도 결코 의사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세가 뭡니까? 그런 비하성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옳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같은 의료 문제를 놓고 이 얘기할 수 있는 협의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선이 있잖아요. 의세가 뭐예요, 의세가? 네? 카데바를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돈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한 나라의 보건법, 보건행정에 착안을 할 수 있습니까? 해부용 시신을 보기는 했나요? 그러니 2,000명을 늘리든 5,000명을 늘리든 아무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게 60 넘어서 살 만큼 사는 사람,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대 팔팔한 의사, 지망생들, 20대 팔팔하게 전공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분노 수치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 참으라는 얘기가 통할까요? 역대 의과대 교수들이 파업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개업이들이 파업하겠다 그래도 의사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안 했죠. 학생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앞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건강하십시오. 향후 5년 안에 5년쯤 지나고 나면 아프시면 정말 갈 데 없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수술 때에 신세를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지루성 피부염 자체는 유전되는 병이 아니고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생기죠. 네. 근데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건 유전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나 면역을 잘 유지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강의한 거 여러분 다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유튜브에 유일하게 비욘디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1, 2, 3부를 살려놓은 데가 이 비욘디입니다. 비욘디에 가면 세 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피부과에서 나부랭이가 호흡기 내과 선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배웠는데 어떤 정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이 한 얘기를 하는 거고, 객관적인 의학적 정보, 객관적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제 주변에는 좋은 내과 선생님이 한경인 선생님도 계셨고, 순천향대학교에 방사선과 선생님도 계셨고, 다른 자문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제 말이 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들도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고 누구를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권 앞에 서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의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권은 5년마다 바뀌어요. 그 정권 밑에서 한번 해먹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그런 의사들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의대 정원을 주장하다가 서울대 교수를 때리치고 납작 비례대표 받아갖고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이모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의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따자마자 4억을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언론은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덥석덥석 서울대 교수가 한 얘기를 받아 써요. 그런 기자를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기자는 기자니까. 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자기가 어떤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다면 온갖 거짓말도 눈도 깜짝으로 하지 않고 하는, 그게 용납되고 그게 내 편이 되면 무조건 싸고 도는 이런 문제는, 이런 문화는 정말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리면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폭정은 정부에게 합법이지만 시민에게는 불법적인 겁니다. 모낭염하고 여드름은요,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똑같습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타고난 피부가 하얘지지는 않습니다. 네. 몸도 하얘지는 건 다 조명하고 분장빨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희게 나오는 거는 조명이 3개나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맨 얼굴 보면 시커멓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탔죠. 네. 네, 타고난 피부는 그렇고요. 얼굴이 휘어지는 건 햇빛을 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희게 보이려면 분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메뉴에 올린 거군요. 지난주에 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 KI는 뭐 미래 안정적일, 미래가 안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게 이제 면허 사업이라는 게 국가랑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면허를 줘서 뭐 AI든 뭐든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의사가 처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법이 정해져 있으면 AI가 써먹을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겠어요? 뭐 언제든지 AI가 더 좋다고 국민들이 동의해서 AI를 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지역인재 전형이라고도 지금은 뭐 지역인재 전형이 지역에서 개업하라는 법도 없어요. 어리석은 제도입니다. 지역의대 나와서 지역의대 전형을 받으면 지역에서 개업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법이 없어요. 설사 그 강제성이 있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네. 지역의대 가서 의사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의사라는 직업이 크게 대박나는 직업도 아니고 쪽박차서 거지될 일도 없습니다. 본인이 욕심만 안 부리면. 네. 결막염의 올로파타딘 염산염 처방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결막염에 뭐 360을 써도 되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과쌤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다 유일하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왜 망치는 걸까요? 대통령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싱글악스도 맞지 않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걸려도 절대로 생명에 위태로운 병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내 삶이 그렇게 욕심부려서 무리하지 않으면 대상포진이 걸릴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백신은 맞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내가 몸이 너무나 취약하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맞으셔도 나쁠 거는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부작용은 없고요. 기본적인 단백질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썼던 건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겁니다. 대개 의학용어를 우리가 미백 연구했을 때 3 내지 4% 정도 써요.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마이클 잭슨은 20% 이상짜리를 썼대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억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파괴가 돼서 백반층처럼 흰 반점이 생겼다. 그래서 진한 분장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사마귀 치료하고 단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독은 세균 감염이에요. 네, 몸이 약하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의사 할 거냐고 절대 안 하죠. 하고 싶었으면 내 아들이나 딸 보고도 하라 그랬겠죠. 저는 뭐 아들은 의사랑 전혀 뜻이 없어서 상관없이 딸은 의사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나 의사랑 지금 하지 마라. 좋은 직업이 아니다. 자식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러니 다시 태어나면 당연히 안 하죠. 제가 의사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워낙 집이 어려웠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일본 압제 시대 때 태어나서 6.25 전쟁 치르시고 그다음에 4.19, 5.16 이런 그 정변을 많이 겪으신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죠. 예. 지금 80대 후반, 90대 세대는 다 그 세대예요. 그 세대들이 우리 나이 또래의 자식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때 결심했던 것들이 뭐냐면 일본 놈도 의사는 무시하지 않더라. 한국인이면 한국인이라도 일본 놈도 무시하지 않더라. 인민군이 내려와도 죽이지는 않더라. 법관은 잡아가고 죽이곤 하는데 의사는 안 죽이더라.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의사가 뭐 그 사회에서 굶지 않더라. 그러니까 의사를 해라. 제 꿈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가 하고 싶었고 그게 가려면 정외과나 법대나 뭐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을 했어야 되겠죠.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피부과 상담을 하지 않고 저도 이제 정권에 참여를 했건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아니면 이도저도 못하고 낭인이 돼서 정치 평론을 하고 있든 뭐 뭘 하든 하고 있겠죠. 네. 다시 태어나면 정치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저는 뭐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카톨릭 신자가 갖고 있는 그런 교리랑 조금 모순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의사는 안 합니다. 자식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 손주들에게도 의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쥐젖은 노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없애도 다른 데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는 계속 늙어가니까요. 네. 발 뒤꿈치 주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상처가 났다. 연고 베아로반 바르세요. 베아로반 바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겨드랑이 피지낭중 아프지 않으면 그냥 도 상관없는데 곪을 수 있어요. 곪으면 방법은 항생제를 쓰고 그 낭중을 떼어내야 돼요. 목에 피부염이 생겼다고요? 목에 생기는 피부염은 생기는 게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 접촉성 피부염. 근데 뭐가 됐든 약은 똑같습니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실크론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목 정도면 데스오웬 정도 바르면 제일 좋아요. 네. 데스오웬. 네. 정부가 교육에 관심을 안 두는 게 국민들이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선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받은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이 없죠. 예. 교육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민도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거죠. 예. 저도 물론 내 자녀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다른 재주가 없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체육을 되게 잘했으면 체육을 시켰을 거고요. 음악을 되게 잘했으면 음악을 시켰을 거예요. 다 시켜봤는데 너무 재주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재주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공부머리가 좀 있으니 공부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도 공부하라 그랬어요. 왜? 재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재주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 재주를 나중에 찾아갔죠. 예. 저는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 좀 한 애들이 남아있는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마 의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IMF를 겪으면서 정리해고가 되면 이제 보편화되면서 대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개업해서 돈을 번 의사예요. 네. 홍 기자는 의사지만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뭐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여 박사님도 개업해서 뭐 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의료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건강식품이라는 사업의 영역에서 돈을 벌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공부해서 의사로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입니다. 뭐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낼 정도면 큰 돈을 버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그렇지만 그것이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벌려면 1년 12달, 1년 365일 노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 여행을 비행기를 못 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이제 가족 간에 그것도 불만인 사항이 돼서 문제가 되죠. 가족 간에 여행이 없다. 내가 여행을 가면 너네들의 여행 갈 돈이 없어. 솔직하게 그런 겁니다. 하루 논다고 문제가 되냐? 예. 하루 놀면 문제가 되죠. 환자는 딴 데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나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진료를 소홀히 하는 순간 환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일합니다. 예. 그래야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좀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단위 시간당 임금이 좀 높은 노동자와 똑같다. 이건 내 사회가 나를 평가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지런히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할 생각이면 의사 해서 하시면 남들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을 하는 정도, 공무원 정도의 노동 강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뭐 별로 못 벌 겁니다. 재벌 기업의 회사원들의 노동 강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러면 꽤 많이 법니다. 그게 의사의 직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공부 잘한다고 의사 되면 크게 뭐 얻을 건 없다는 얘기죠. 그보다 다른 특기가 있으면 특기를 키우는 게 좋고요. AI 시대에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내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는 뭐 직종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AI가 다 할 수 있어요. 진단하고 처방하면 되는데 쉽죠. 여드름이 나면 약을 먹고 바르세요. 그게 답입니다. 나이 60에 늙어서 광도 없어지고 주름살 생기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순리죠. 맞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옛날에 나와 아니면 후배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동년배, 나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의 얼굴과 비교해서 거기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정상이다. 잘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화를 부는 경우도 많고요. 10대가 노화 예방이 있다고요? 조금 저한테 혼납니다. 그런 소리 하면. 공부하시고 운동하세요. 노화에 관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대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둔다. 뭐 의학적 관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운동하시고 지적 능력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라는 얘기 아니라 알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2,000명을 늘리는 그런 무리한 정책을 안 합니다. 의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사람 만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들 하루에 얼굴도 모르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최소 100에서 200명을 반다.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으실까요? 머리에 모낭염 있으면 바르세요. 모낭염 때문에 머리가 빠지지 약 발라서 머리 빠지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살아리니 외국에 퇴직해 상권 살게 해주고 아니요 뭐 상관없죠. 아무리 의료제도가 나빠져도 지금의 미국 의료제도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부자 살림망에도 3년은 간다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아무리 무너져도요 미국보다 나아요. 영국보다 낫고. 그러니까 뭐 의료 문제되면 한국에 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정치는 내가 관여 안 하면 되죠. 조용한 곳에 살면 되고 신문 안 읽으면 돼요.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 건 맞아요. 미국의 뭐 정치학자들이 많이 내고 있는 책들이 다 자국 기준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다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려면 정치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존경도 못 받고 권력이라고 있는데 알량한 권력이고 그것도 뭐 온갖 군데 비판을 다 받으면서 돈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사생활은 없는. 그런데 누가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돈을 벌죠. 무좀에는 반질 연고 발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상반신에 점 많아진 건 뭐 모양이 이상하지 않는 한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식초 발라갖고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네. 괜히 잘못하면 화상 입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미녹실을 쓰세요. 네. 여러분들이 솔깃하고 있는 그런 비방들이랑은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냥 귀에 솔깃해 보일 뿐이죠. 이제 그런 걸로 정책을 만들면 정책이 이제 폭정이 되죠.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놓기가 힘들어요. 찾는 환자들이 있고 그러면. 물론 뭐 의사들이 잘 돼서 돈을 벌면 제일 많이 누리는 건 처자식이 누리죠. 근데 대다수의 모든 직장인들이 처자식 때문에 일을 하지 본인의 일을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래요. 직업이란 건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도 내가 그런 거죠. 네가 버는 돈 살림에 보태봐야 큰 도움 안 되니 내가 벌게. 너는 집에서 애들 키웠으면 좋겠다. 직장 그만둬라. 그때 했던 약속이에요. 집사람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 있다는 게 배운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불안하나? 뭐 이렇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써준 각서가 그거예요. 무조건 내가 번 돈 너 반 가져라. 그러면 되지 않냐? 뭐 어렵게 얘기하니?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 셋을 낳고 키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뭐 그걸 갖고 재산 분할이 오르니 그러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새로 젊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죠. 그거야 뭐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이혼은 조용하게 해야죠. 그거 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네. 그게 뭐 새로운 자식이 생겼네. 그게 뭐 당당한 일이라고 신문에 기고를 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지. 뭐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같은 남자로서 창피합니다. 네. 비듬이 많다고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거예요. 네. 머리 자주 감으세요. 하루에 2번씩. 네. 그 다음에 그걸로 해결 안 되면 약 써야 됩니다. 네. 엉덩이에 종기 나는 거 여드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마 화농성 한선염이란 진단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심한 여드름의 변형입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도 그랬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소트레티론을 먹고 발라야 되는데요. 일단 진단되면 대학병원 가서 피 검사하면서 약을 좀 세게 먹어야 돼요. 신경성 문제는 뭐 진단하는 거는 뭐 눈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색 반점이 있는 거죠. 네, 밀크 반점이 있는 거고 어깨 주변에 피부가 우들두들하다 백허 반점이 있는 거겠죠. 예, 다 뭐 신경섬유종 진단 기준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뇌 신경에 이상이 있나 없나만 확인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가서 그거 한번 확인하면 돼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럼요. 예, 엄마의 존재라는 게 자식들한테는 절대적이죠. 특히 뭐 학동기 들어가기 전까지 5세까지는 엄마의 존재가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기간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거예요. 네가 싫어서 나랑 헤어지자 그래도 반은 줄게.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신문에 나오는 모든 기사가 집사람과 아이들과 이 얘기 주제입니다. 뭐 제가 원래 뭐 음악이나 미술 이렇게 영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듣고만 있고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늘 대화의 주제가 그게 되죠.
아이들과 얘기하면 세대 차이는 많이 느낍니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뭐 결혼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결혼식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들 뜻대로 해라. 우리 때는 이랬다는 얘기까지는 해주죠. 이제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그래서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우리는 그랬다고. 들으는 도 너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해서 좋은 거는 취하고 보기 싫은 거는 빼고 그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치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치루가 있고 치핵이 있고 저기 세 가지가 있어요. 치핵, 치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 양병원의 양 원장님이랑 같이 했던 여기 치질에 대한 얘기, 항문 질환에 대한 얘기, 요 특강이 있어요. 저랑 같이 했던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 원장님 했던 거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질환 중에 하나를 진단을 해야 돼요. 예방법 없습니다. 병 생기면 치료해야 됩니다. 볼에 모기군이 부어 있다고요?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인은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다른 병이 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결혼했는데 여드름이, 결혼하고 여드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애 놓으면 여드름 좋아진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유전병이에요. 평생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구순염의 원인은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병으로, 구순염은 똑같아요. 약은 똑같아요. 더마토비라든지 데스오엠 바르면 돼.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지는데 원인을 찾아야 돼요. 립스틱 알러지면 립스틱을 바꾸거나 끊어야 되고요. 립 라이너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토피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원인에 맞는 약은 똑같은데 예방법이 달라져요. 찾아야 됩니다. 발 뒤꿈치 갈라지는 건 나이 들어서 소나무에 나이 들면 갈라지는 거 있죠. 툭툭 갈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르는 거는 반질 연고 쓰면 제일 좋아요. 유레아 크림, 반질 연고. 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반드시 다 옳다고 얘기할 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죠. 토론을 하게 된 거는 아마 대학생 됐을 때일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토론이 아니죠. 주입이죠.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면 답이라는 게 늘 뭐 단순하죠. 그러면 질문이 되게 길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너는 어른이 돼서 뭐 해서 먹고 살래? 제 질문이에요. 뭐 하고 싶니가 아니에요. 뭐 해서 먹고 살 거냐를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뭐 재산을 많이 상속해서 이 돈만 갖고 네가 평생 먹고 살아도 돼. 마약만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뭔가 일을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해서 돈을 벌 거냐라고 물어보죠. 답해야 됩니다. 무조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안 해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뭐 해서 먹고 살 거냐고 얘기하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게 이제 그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 잘해서 돈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이제 누구야? 하나 유현진 선수 연봉이 뭐 1,000만 불이다 이런 얘기하면 야구 선수가 되겠대. 우리 아들놈이 요만할 때죠. 야구 선수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죠. 질문이 이제 끊임없이 가죠. 결론이 뭐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해라. 이제 결론은 거기죠. 너 미국 가서 야구하려면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유현진 선수가 만일에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저기를 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 결론이 그거죠. 결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네가 원하면 내가 야구 뭐 코치를 붙여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 자녀 교육이 저는 그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뭘 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좀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어떤 미래의 직업이 한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지가 알고 있는 직업까지 저는 다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후회스러운 게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김밥 장사였었어요. 김밥 장사. 그때 제가 그 안목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지금 냉동김밥은 우리 아들이 하고 있을 텐데 김밥 장사를 한다고 그럴 때 제가 물어봤죠. 김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 것 같니? 아들이 그걸 알아야 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김의 종류는 내가 먹어본 것만 해도 10개는 넘는다. 그 정도는 네가 알아야지 김밥 장사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밥을 어떻게 만들어서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했고 아들은 그 생각이 있었죠. 저는 완고한 제 생각을 얘기했고 김밥 사업을 못했어요. 했으면 지금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김밥 가짓수는 김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먹는 음식인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몇 가지 자료조사를 하다가 자꾸 내가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하게 됐죠. 아버지가 자식의 길을 막은 꼴이 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한식 종류 좋아해요. 나물, 된장찌개,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고요. 맛있는 고추장 있으면 베스트죠. 완치 가능해요. 발가락에 생기는 발톱에 생기는 진균은 주블리아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온 약인데 동화작에서 수입해서 파는 약이에요. 되게 효과 좋아요. 안 되면 레이저까지 하치하면서 약 바르면 더 좋아지고 그래도 안 되면 약 먹으면 돼요. 어찌됐든 1년에서 1년 반이면 되고요. 발바닥에 생긴 무좀은 되게 9개월에서 1년 정도면 약만 발라도 좋아집니다.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가 직접 피부에 닿지는 않죠.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피곤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은데 얼굴 목까지는 맞는데 팔은 또 아니거든요. 가슴까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 무리해서 생겼다면 얼굴 팔까지는 얼굴 목까지는 되는데 팔은 다른 병일 수도 있어요. 한번 나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인트가 직접 닿지는 않았을 테니까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만화는 세월을 거꾸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은 없어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죠. 김상님 감사합니다. 네, 39세 딸이 감기 오려면 발열이 목부터 가슴까지 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기하고 발열이 목하고 가슴에 생기지는 않죠. 목하고 가슴이 붉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감기하고 상관없고 하면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면 저런 모양으로 생길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하고 면역이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감기도 걸릴 수 있죠. 면역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39세 딸의 문제를 어머니가 이제 홍영순 씨 같은데 아직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엄마의 모성애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개는 좀 그래요. 자식이 대학생이 되면 간섭하지 마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못해주면 알아서 살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살죠. 내가 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가 독립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학생, 대학교가 들어가면 특별히 잔소리는 저는 안 한다가 제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뭐 그거는 지키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답하죠. 먼저 묻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참기름을 싫어하냐고요? 우리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이 갖고 있는 물가에 가장 세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 게 들기름값보다 참기름값이 훨씬 비싸다. 뭐 영양소도 비슷하고 취향에 따라 맛도 비슷한 건데 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배추값이 무 것보다 훨씬 비싸다.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래요. 세 번째가 소고기 값이 돼지고기 값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거는 아마 전 세계 식재료 값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한국만에 있는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양소나 이런 건 별 차이 없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주블리아. 일본, 약은 일제인데요. 한국에서 동화작에 수입하고 있고 약값이 일본보다 일본이 또 요즘에 엔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쌀 수도 있겠네. 주블리아. 일본 약국 가보십시오.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떨어뜨리면 너무 알아서 잘 살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오래 끼고 있는 거는 별로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써 10시 55분이 됐네요. 네, 질문도 이제는 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정책, 정부의 의료 계약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단언코 티라니, 폭정입니다. 그 폭정은 법의 이름으로, 가장 싫어하는 바이드로, 법의 이름으로 그것을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그래서 반드시 수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사태가 최악으로 내닫는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1970년대 김종인 박사님의 아이디어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씨를 뿌린 그 의료보험 정책이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 때 완성되어 있던 그 의료 정책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정책이 한 명의 독선적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막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이 문제를 의사들의 영업권이나 이익에 관한 문제로만 폄하하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언론인들과 그런 걸 지지하는 일부 무지한 시민들의 의식과, 그 다음에 이런 무지한 정책, 폭압을, 폭정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일부 정치판 굴러먹는 의사들과 그 자리를 이용해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억지 주장에 여러분들이 동조를 하시게 되면 정말 5년 뒤에는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의사들은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저 피부과를 해서 레이저나 하고 있는 미용 의사들만 잔뜩 볼 것이고, 도수 치료라는 것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편법적인 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 정말 치료가 아닌 서비스를 받는 멀쩡한 환자들만 편하게 진료받는 그런 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의사가 다 양심이 있고 모든 의사가 다 좋은 치료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도수치료라는 매개를 이용해서 온갖 편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나쁜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만드는 건 다 틀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국민연금 얘기 또 할 겁니다. 지금의 20대, 지금의 10대, 지금 투표권 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득의 35%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라고 하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의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료복지이기 때문에 비온 데서 충분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로마 황제 티투스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된 그 얘기를 통해서 현재 대통령 영부인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로마사를 빗대서 한번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3교시에는 피부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6월 25일 날은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국민연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토마스 제퍼슨의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폭정은 정부에게 합법적이지만 시민에게는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위에 영어 영문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충분하게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페리는 스티바가 생산 중단돼서 여러분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에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